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과 영화 생활의 동반자 최경사입니다. 지난해 12월 17일이죠. 196회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괴물로 전혀 의도 없이 시작했던 76회 칸영화제 경쟁 부문 수상작 시리즈가 오늘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될 것 같습니다. 198회에서 심사위원상 수상작 사랑은 낙엽을 타고를 다뤘고요. 199회에서 황금종려상 수상작 추락의 해부를 했고요. 206회에는 심사위원 대상 수상작 존 오브 인터레스트, 207회에는 감독상을 받았던 프렌치 수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나무주연상 수상작인 퍼펙트 데이즈를 최경사의 선택으로 골랐습니다. 여우주연상 수상작인 마른 풀에 관하여는 아직 개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최경사 207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경사 멤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미. 네, 안녕하세요. 라미입니다. 네. 제가 오늘 상대적으로 좀 건강한, 오랜만에 건강한 날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 녹음에도 그랬는데 비염 때문에 계속 콩맹맹이 소리로 녹음을 해가지고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료가 잘 안 되네요. 불편하진 않고 그냥 안 들릴 뿐이에요. 네. 뭐 백스님한테 이야기한 건 아니고 청취자분들한테 사과드리는 거고요. 네. 다른 네. 일은 없었나요? 네네. 오늘 제가 운전을 좀 많이 하면서 다녔는데 사고 난 걸 많이 봐가지고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뭐 보행자분들 다 조심해서 다녔으면 좋겠네요. 아, 그러게요. 뭐 아주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네. 자, 안군. 네, 저는 오랜만에 몸이 좋지 않은 상태로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피부병, 그러니까 피부에 뭔가 계속 많이 나가지고 네. 영양제를 확 먹었거든요. 아. 그래서 속이 안 좋은 건지. 아, 영양제 뭐 먹었어요? 아니, 뭐 비타민, 면역력을 올려줄 수 있는 것들을. C 이런 거? 네, 뭐 C, A, D 뭐 이것저것 운동을 해야 의사세요? 되는데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좀 확 늘리다 보니까 좀 몸에서 안 받았는지 좀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속뿐이 아니라 겉도 뒤집어진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요. 좀 얼굴빛이 그래서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역시 건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니 휴가 아니었어요? 휴가를 갔다 왔는데 사실 음. 휴가 초부터 피부에 뭐가 나기 시작했는데 갔다 오고 나서 조금 더 심해져가지고 그래서 또 휴가를 냈죠. 오늘 휴가를 내고 네. 책영사에는 참여를 네. 했습니다. 네. 혹시나 아침 같은 컨디션이 계속되면 어. 말씀을 드릴까 아. 하다가 네. 뭐 그래도 다행이네요. 아까랑은 멘트가 저희랑. 달라졌는데요. 아니, 그건 다행인데 네. 참 걱정이 됐죠. 저는 아까 좀 전에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휴가를 갔다 와서 또 휴가를 내는 건 부장이 가장 싫어하는 행태다.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저는 걱정하는 말로 해줬더니 최경사가 나보고 너무하다는 거예요. 여기 줄이 좀.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아픈 몸을 이끌고 여기로 왔겠어요. 회사도 쉬었는데 지금. 아침엔 지금은 괜찮은 상태라. 네, 다행입니다. 구례는 좋았나요? 구례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노시스님께서 사성함 꼭 가보라고 하셨잖아요. 오. 앞에 보고 얘기 제발 여기다 네. 마이크에다 좀 대고. 네네. 그래 나 보지 마. 그 사성함을 비롯하여 뭐 화엄사 뭐 여기저기 가봤는데 사성함이 담고 있는 풍경이 대단하더라고요. 혹시나 구례 가실 일이 있다면 뭐 워낙 유명한 빵집이나 뭐 카페들도 있지만 사성함 조금 가는 길이 가파를 수 있지만 가보시면 뭐 산에 있는 거예요? 절벽에 있어요. 아, 절벽에. 물론 차가 갈 수 있는 도로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그 근처까지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 경사가 상당합니다. 근데 뭐 애기들도 잘 올라가더라고요. 네, 아주 즐겁게 봤습니다. 네, 상태 잘 보시고 내일 병원에 가보시고 갈 수 있으면. 네. 참고로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 속이 쓰려요. 그렇죠. 저도 한동안 비타민 C 메가도스 하다가 속 쓰려가지고 엄청 고생하고 지금 좀 다 끊어버리고 영양제를 다 끊어버렸어요. 전 겁나서 메가도스는 못해요. 아, 그래요? 근데도 그러더라고요. 메가도스 위험하지 않나요? 뭘 왜 위험한데? 아, 그래요? 어쨌든 그 선을 간당간당 하는 거잖아요. 아니지. 메가도스라고 하면 여기서 그 한 번에 권장 확- 사용량의 한 10배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선을 완전히 넘는 거죠. 그 완전히 넘는 거죠. 간당간당이 아니라. 아니 근데 그 권장 섭취량은 굉장히 낮아요.
그 메가도스를 하면 그 한 10배 막 20배 이렇게 막 먹는 거죠. 속이 다 나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몸 아프다고 또 영양제를 그렇게 때려 넣는 건 또 처음 듣는 또 그러니까 초식이네. 면역력을 높이기 위하여 단기간에 면역력을 영양제 높이기. 몇 알로. 네. 자, 노시스 병원 갔다 왔죠? 제가 손등에 지금 네. 피 뽑은 흔적이 있어가지고 네. 저도 오늘 어찌 보면 병자네요. 시술을 간단한 저기 미뤄왔던 시술을 좀 오늘 시간이 좀 나서 받고 왔습니다. 굉장히 좋았다고요. 오해 가득한. 네. 저기 수면 마취 깨어날 때 약간 기분이 좋아져서 막 헛소리를 했네요. 네. 원장님 고생하셨어요. 간호사님들 다 감사합니다. 약간 이번 주 파란만장하네요. 네. 2주의 댓글로 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오디오 클립에 JSHA 땡땡땡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봤습니다. 끝나고 남편이 당신에게 더 잘해줘야겠어 라고 하게 한 영화. 정말이지 좋은 영화죠. 감사합니다. 최경사라고 달아주셨네요. 네. 좋은 남편을 너무 두셨네요. 스윗합니다. 그러게. 그런 영화입니다. 네. 프렌치 수프. 다음 댓글은 코니모지님이신데요. 오랜만에 댓글을 빼곡하게 채워서 쓰다가 그만 날려 먹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바빠서 극장 방문이 좀 뜸했다 보니 최경사에서 다룬 작품들을 절반도 챙겨보지 못했네요. 그래도 방송은 열심히 듣고 있답니다. 요즘 네 분의 티키타카 케미가 마라탕탕 후루후루를 보는 듯 빵빵 터져서 제가 공공장소에서 현우씨 터진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프렌치 스푼은 작품에게는 다소 미안하지만 본 내용보다도 앞부분이 너무 더 재밌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녹음 때는 스튜디오 대여 시간을 더욱더 넉넉하게 하셔야 하는 게 아닌지. 비가 올 듯 말 듯 애매한 장마와 무더운 여름이 얼른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다루시는 작품 속 좋은 음악들과 더불어 요즘 같은 계절에 어울리는 음악이나 작품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달아주셨네요. 네. 이번에 다루는 영화의 음악 끝내주죠. 야, 계속 듣고 있어요. 셀렉션이 뭐 아주 훌륭합니다. 요새 코니모지님이 왜 바쁘죠? 글쎄요, 뭐 특별히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코니모지님이 네. 요즘 운동도 좀 하시고 저희가 아무래도 같이 영화를 보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 전 방송 때문에 무조건 봐야 되고 코니모지님은 못 보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그러면 방송 듣는 걸 좀 꺼려 하더라고요. 왜냐면 보고서 듣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이거 따라오는 게 좀 찐팬이네. 늦는. 근데 뭐 돌싱글즈는 열심히 봐요 또. 뭘 열심히 본다고요? 돌싱글즈. 돌싱글즈는 또 네. 뭐야? 그것도 새로운 약간 이제- 뭐 로맨스 프로인데요. 돌싱들의 연애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약간 무슨 말이 생각났는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팟빵의 말 더듬지만 님이십니다. 서사가 뚜렷하지 않고 시점도 종종 바뀌어서 영화가 좀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최경사를 더더욱 기다렸네요. 방송 중에 맥스님의 서태지 좋아하지에 빵 터졌네요. 저도 좋아합니다. 10대 때 좋아하던 건 평생 좋아하게 되나 봐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언제 그 말했죠? 그렇죠. 뭘 언제 그 말해? 그때 좋아했지를 언제 말했죠? 그 세대 얘기하면서 하신 맞아요. 거니까요. 저한테 한 거예요? 우리가 밸런스가 아주 잘 잡혀 있다. 그 얘기할 남녀, 때? 그다음에 기혼 미혼, 그다음에 MG와 이 OB와 YB 뭐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내가 서태지 좋아하지 않느냐. 제가 어. 참나. 그래서 내 앞에서 피해가지고 오늘 저쪽으로 간 거 아니에요? 아니 가당치도 않아요. 내가 맥스랑 묶이다니. 아빠. 서태지.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그럼요. 서태지. 뒤늦게. 음. 저는 그 세대는 아니니까. 뭔 노래 제일 좋아해? 저는 유명한 노래밖에 모르죠 사실. 시대유감을 시대유감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시대유감 최근에 에스파가 리메이크했잖아요. 네네네. 이 요새 MZ들이 이게 문제라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문제를 다 세대역에서 자꾸 생각하려고 그래요. 이거. 역시 막 지적 난리. 부장님. 근데 여기서만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막내인 게 쉽지 않은데. 네. 고맙습니다. 다음 댓글은 위드무비님이십니다. 프렌치 스푼은 너무 기대를 했던지 조금은 심심했고요. 오히려 초반 요리 장면에 나오는 구리 냄비 세트와 화구가 어찌나 탐나든지요. 동감합니다. 그래서 최경사 들으면서 영화 감상의 빈 곳을 메우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노시스님 웃음소리 너무 상쾌해요.
사실 오늘은 한병철 책 얘기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맥스님이 읽으신 책은 저도 사놓고 아직 읽지 않았는데 피로사회부터 고통 없는 사회, 사물의 소멸, 서사의 위기 등 한병철 작가의 책을 많이 읽은 독자로서 맥스님과 안구님의 견해차는 바로 사물의 소멸이라는 책을 보면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사물의 소멸이 제일 좋더라고요. 책 두께가 얇아서 빨리 읽을 수 있으니 안구님 사물의 소멸도 꼭 읽고 어떻게 감상하셨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달아주셨는데 제가 뭐 읽지는 못했네요. 저는 사실 지난 방송 녹음 이후에 저 목동 교보로 가서 샀어요. 피로사회를. 피로사회. 네, 그리고 사물의 머시기 그건 없더만요 목동 교보에. 근데 저번 방송 듣고 나서 다 저같이 느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진짜 읽어보고 싶게 맥스님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저도. 다 읽으셨나요? 네네. 그래요? 근데 얇아도 그게 막 쉽게 읽히지가 않던데. 맞아요. 혁명 그걸 읽었다는 거야? 아니면 피로사회. 피로사회. 한 문장 한 문장이 되게 사실은 그 곱씹을 수 있는 정보량이라기보다는 그 뭔가 이렇게 메시지가 묵직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책. 저는 사물의 소멸을 시작을 했습니다. 요 댓글을 보고 사신 건가요? 댓글을 보고 뒤져보니까 있더라고. 집에 집에 있어요. 예. 한병철 책이 한 뭐 대여섯 권 있는데 저도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호박 여사님이신데요. 토요일에 국제도서전 다녀왔습니다. 오늘 일요일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일요일이 마지막이라 책영사분들 가실 수 있으면 꼭 가보시라고 전하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원래 계획은 책 구입은 자제하고 영감을 얻거나 책 관련된 일 하시는 분들 가까이서 뵙고 싶어서 간 건데 책 구입을 안 할 수가 없더군요. 바로 눈앞에 작가분들이 계신데 바로 사서 사인받고 응원해드리고 왔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스는 안전가옥이었습니다. 진입 자체가 힘들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 요즘 감성과 트렌드를 가장 잘 표현한 것 같고요. 책을 단순히 진열하고 판매하는 게 아니라 직원분들이 바텐더처럼 마주보고 책을 소개하고 대화하는 판매 방식이 신박했습니다. 쉽게 여기 부스는 출판사분들이 모두 독자들을 마주보고 얘기하고 있는 분위기라 화기애애하고 재밌었습니다. 어제는 여기저기서 작가님들 사인회나 이벤트가 열려서 그거 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김혜란, 최진영, 김초엽, 천선란, 유홍준, 김하나, 남도영, 이수연, 김혜인, 글지마 등 여러 작가분들 가까이서 뵈니 신기했습니다. 와, 완전 다 갔네요. 그런가 봅니다. 사람들 너무 많아서 힘들었지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아직 내가 호기심이 있구나, 살아있는 존재구나라는 기분을 느끼게 해줘요. 책영사 에피소드는 서울 올라가는 길에 다시 들었는데 라민님의 또 설명하고 하는 부분에 빵 터졌습니다. 맥스님 웬만하면 좀 보세요라고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을 자꾸 바꾸니까 제가 잘 모르잖아요. 이게 그게 그건지. 네. 오늘자 신문에 서울 국제도서전이 뭐 어제 끝났는지 뭐 모르겠는데 일요일이 마지막. 결국 저기 호박 여사님이 이제 우리가 못 가니까 이제 다녀오셔가지고 사진도 올리셨어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일제 일간지들에서 스트레이트 기사가 아니라 칼럼으로 이제 그 국제 도서전에 관한 얘기가 났어요. 근데 중앙일보가 무려 이제 칼럼이 2개를 그걸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는데 서울 국제도 도서전에 몰려온 성덕들이라는 칼럼이 하나 작은 칼럼이 있고 그다음에 서울 국제 도서전이라는 현상이라는 논설위원이 쓴 칼럼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오늘 석간이 문화일보에서 디지털 세대 책사랑 현상의 명암 뭐 이렇게 이제 3건이 났는데 대충은 이런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한 15% 정도 관객이 늘어서 히트했다. 5만 더 와서 이렇게 히트하고 이거는 정말 좀 도서전에 왜 이렇게 인기가 많지라고 사람들이 이제 책은 안 읽는데요. 놀랄 정도고 책은 읽는 게 뭐 1년에 국민 한 사람당 뭐 3.6건 네. 뭐 이래가지고 계속 떨어지고 세계 있죠. 최고인데 이건 왜 이렇게 많이 왔냐? 근데 보니까 이제 그 문화일보와 그 중앙일보의 두 칼럼은 뭐 한 사람은 문화선임 기자, 한 사람은 논설위원인데 두 사람 다 이제 여성이고 이 사람들은 그 책 읽는 문화가 좀 바뀌어서 이런 것들 이번 그 사람이 많이 온 현상을 약간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책에 대한 관심이 이제 많아졌다, 늘어났다 이렇게 되는 거고 또 한 그 남성 논설위원이 쓴 거는 이 논설위원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문화부에 있었고 예전엔 책을 좀 담당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약간은 비판적으로 쓴 거예요. 이게 책이 이렇게 그리고 이번에 온 사람들의 80%가 여성이고
또 그 중에 대부분이 2030이었다라는 네. 부분이 이제 공이 다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 글은 2030 여성이 이제 얘기된다는 점이 우리의 마지막 보루 같은 위안이자 숙제다라고 하면서 이 얘기는 진지한 독자도 많았겠지만 좀 더 가벼운 소비를 원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얘기다. 2030 여성이 가벼운 독자로 그렇게 이제 선정되네?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왜 그러지? 그렇게 판단이라기보다는 짐작을 한 거죠. 실제로 2030 그거를 그 사람이 가벼운 소비를 한 그건 이제 이렇게 이런 근거랑 그 배경. 예를 들면 뭐 찍어가지고 뭐 인스타에 올리고 뭐 이런 행위들을 사실은 되게 즐기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얘기고 그래서 뭐 책 소비에 있어서도 즐거움과 소통을 중시하는 MZ 세대의 취향을 어떻게 건강한 독서 습관과 연결시켜 나갈지 고민스럽다라고 하면서 민음사, 창비, 문학동네, 열린 책들 여기는 좀 대중적인 책들을 많이 펴내는 데죠. 여기서는 이번에 참여를 했지만 규모는 떨어져도 주목도 높은 출판 기획으로 시장을 뒷받침하는 중견 출판사들 예를 들어서 문지, 마음산책, 바다출판사, 동아시아, 우리문화사, 까치, 해냄, 세메파가스 뭐 다 제가 좋아하고 안군다마 좋아하는 출판사들인 텐데 여기들이 왜 사실상 도서전을 보이콧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보이콧하고 있다.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티나 이런 푸른 역사 같은 데도 되게 조그마하지만 전문 서적들을 많이 펴내는 데인데 여기는 올해까지도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 2030이 맞네? 내년에 좀 가봐야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대요. 이제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고. 근데 난 이 칼럼이 이해가 안 된다. 2030 여성이 가벼운 독서를 하는 이를테면 군으로 상정이 되나요? 가벼운 독서가 뭐지? 뭐 그러니까 일테면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뭐 이렇게 올라온다기보다는 내가 참여했고 뭐 사인을 받았고 여기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어요라고 하는 소비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인스타에 올라온다면 뭐 그걸 근거로 판단을 했을 거라고 저는 또 짐작을 할 뿐이죠. 그 읽어볼 필요는 있네. 근데 좀 약간 그리고 거북하네 그건. 문화일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판적인 부분을 알려줘요. 책 읽기가 자기 과시를 위한 SNS 용이라는 비판. 책이 인테리어 장식이 됐다거나 읽지 않고 소장용 굿즈로 산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지식의 축적으로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다양한 플랫폼에서 정보가 쏟아지는 디지털 환경에서 글 텍스트보다 영상이 자연스러운 이들은 책을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밈놀이로도 즐기며 새로운 방식으로 책을 읽는다. 책의 굿즈화는 저도 그러니까 책을 점점 안 읽는 한 명이긴 하지만 책의 굿즈화는 조금 비슷한 생각이 들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커버 책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냥 표지가리? 네, 표지가리 해가지고 조금 예쁘게 하는 책들이 근데 보면은 다 어느 정도 고전이다 보니까 새로 사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고 나면 사실 그 책을 다시 읽기가 저는 쉽지 않더라고요. 손은 가는데, 그러니까 사고 싶은 마음은 드는데 책을 읽어야죠. 그런 부분은 좀 비판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문체부 국민 독서 실태 23년 거를 보면 여기서 이제 그 독서율이 20대가 가장 높게 나왔대요. 74.5%로. 그래서 이제 전체 독서율하고 비해서 높은 거고. 근데 다만 이 세대는 전자책을 월등히 많이 읽고 있고 뭐 밀리나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2030 응독자의 10% 이상이 북튜브를 보는 것도 독서라고 생각했다. 일단 그 책 읽는 거 넣는 거예요. 책 정리해줘. 근데 일테면 저는 20%는 100% 빼야 된다고 생각. 100%까지는 아니지만 그 다른 행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그 줄거리를 아는 거죠. 유튜브를 보는 거는. 근데 거기서도 뭔가를 얻을 수는 있겠지. 근데 조금 책 읽는 거하고는 다른 행위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중앙일보의 또 다른 칼럼은 지금 이렇게 늘어난 흥행에는 몇 년 전부터 거세진 팝업 전시 트렌드가 있다고 얘기해요. 이게 이제 결국은 다 비슷비슷한 얘기예요. 아까 뭐 그 처음에 얘기했던 것도 이런 문제의식이 이제 있는 거고 표현을 이렇게 그리고 인스타 마케팅이 본물이라서 이런 부분에도 뭐 그런 게 있지만 뭐 그게 있어서도 이 허세 마케팅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통해서 사람들이 책을 접한다면 그건 나쁘지 않지 않냐. 그리고 뭐 책을 패션 소품으로 대하는 걸 넘어서 자신의 정체성과 깊이 연결하는 성향이 있다. 도서전을 찾는 도서전까지 나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세대의 욕망은 개별화된 취향을 콕 집어 리드할 수 있는 소규모 큐레이션에 가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그런 뭐 아까 안군도 좀 별로라고 한 일테면 뭐 표지가리 이런 부분도 여긴 약간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뭐 이런 측면이 있지 않은. 저도 뭐 부정적이라기보다는 그런 게 느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현상을 보는 시각은 좀 갈리고 있습니다. 갈리는 이렇게 것 같아요. 유행하는 그 좀 근데 확실히 이게 붐이 이런 칼럼이 이렇게 한꺼번에 동시에 나올 말이에요. 정도라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이제 특히 출판계에서는 되게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일 테고 뭐 못 가봐가지고 그 느낌을 잘 모르겠으나 내년에는 그런데 좀 살펴볼 측면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유튜브로 읽는 것도 책으로 읽을 볼 것이냐 말 것이냐. 가가지고 사진 찍고 인스타 올리고 땡인데 이걸 그러면 독서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우리나라 출판이나 문학 산업 문학이나 뭐 이런 거에 과연 도움이 되는 이것도 일이냐? 뭐 도움이 안 되지는 않겠지. 근데 이런 행위들을 하나하나 인정하기 시작하면 진지한 독서가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지 않을까? 근데 제로섬 게임인지 아니면 위닝 게임인지. 라이트 유저를 굳이 그렇게 선긋기를 해가지고 구분 지으면 굉장히 고리타분해지지 않을까요? 안군에 또 이제 고리타분론이 아니 왜냐하면 라이트 유저가 일종의 이 되게 열중하는 유저로 바뀌는 게 그 산업에서의 이 일종의 활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러한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특히나 2030 여성들이 여기에 반응한다는 거는 그 기존의 독서에서 이부 글 쓰신 분들이 미처 보지 않았던 유저들 중에 어찌 보면 라이트한 유저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렇다면 다행인 거고. 그쵸. 다만 그 우리가 뭐 지난번에도 한 그 뭐 왜 지금 혁명이 불가능한가 네. 뭐 이런 데서 나오는 한병철 씨의 그런 어떤 투명 사회니 이런 그 논리에 따라서 보면 이게 과연 라이트 유저가 가는 게 헤비 유저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인지 아니면 점점 겉돌기 문화에 전하는 건지 점점 그거에 이제 휘말려 들어가는 건지 이 부분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나는 아까 그 2030 여성 독자가 뭐시기에 거기서 거북해가지고 지금 더 생각이 진전이 안 돼. 그거는 제 말로 그게? 판단하지 마시고 제가 이걸 글을 전체를 다 읽어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글 전체를 보고 그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아까 제가 읽어줬지만 그 글도 2030 여성이라고 얘기된다는 점이 우리의 마지막 보루 같은 위안이다 숙제라고 분명히 표현했어요. 저 글은 잘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시고. 자 이제 우리가 뭐하다 여기 댓글을 읽다가 댓글 남았나요? 남았습니다. 일단 스포티파이에 용큐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저번 주에 메일 보냈는데 이번 에피소드에 빠졌네요. 찾아주세요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제가 소개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카톡에 올려서 다음 에피소드에 소개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용큐님께서 존 오브 인터레스트를 보고 후기를 남겨주셨거든요. 체카 정아 아우 깜짝이야. 글자 수가 조금 길어 이메일로 후기 공유 드립니다. 다른 많은 팟캐스트가 존재하지만 책영사만큼 제가 공감하면서 듣는 팟캐스트는 없는 것 같아요. 매주 이번 주 영화는 뭘까? 책영사에서는 어떻게 말할까 생각하는데 요즘은 사고의 동기화가 충분히 된 것 같아 꽤 잘 맞추고 있습니다. 댓글이 많이 늦어서 벌써 녹음을 하셨을까 걱정이지만 열심히 적은 게 아까워 늦게라도 보내봅니다. 저도 영화를 보고 오면서 악의 평범성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상반된 두 단어의 조합이 우리를 놀라게 했었고 이 영화에서도 감독의 의도대로 우리를 불쾌하게 합니다. 카메라가 울타리 밖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을 뿐 적극적으로 악을 보여줬고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울타리 안 가족을 통해 평범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수용소가 아이들의 교육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느끼지 못하는 걸까? 제가 만약 소장이라면 수용소로부터 가장 먼 관사를 받으려고 했을 것 같고 정근 이야기가 나온다면 열심히 가꾼 정원이나 가정부를 포기해서라도 기꺼이 그곳을 떠나고 싶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아이들을 위해서요. 아마 그들은 진심으로 이게 문제가 된다고 느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말한 감독의 의도가 횟수 가족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하며 일상을 돌아보는 것이라면 그래서 저는 그게 전쟁 같은 초등학생도 아는 명확한 악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첫 직장은 백신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 당시 팀장님은 저에게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죠. 그때는 그 말에 100% 공감을 하지 못했는데 광고 회사를 다니는 지금은 그게 무슨 말인지 조금은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영화 속 친정엄마도 유대인을 싫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횟스 가족보다는 수용소의 일들을 객관적으로 본 것 같아요. 저도 감독이 말하고 싶은 악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영화가 그냥 직장에서 시키는 일, 성과를 위해 하는 일을 친정엄마처럼 다시 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되어버린 쪽지의 내용이 무척 궁금합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늦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래도 잊지 않고 소개를 해드려서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유튜브에도 있지 않나요? 유튜브 댓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가 저희가 에피소드 오를 때마다 거의 100명 가까이 늘고 있어요. 구독자가 지난 에피소드 때 500명 돌파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벌써 582명입니다. 오호, 1000명 가나? 그러니까요. 올해 안에 가겠네요. 그 태준님께서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저 어젯밤에 이 영화 보고 와서 계속 꿈을 꾸는 영화 속에 있네요. 제가 느끼기로는 외제니가 청혼을 거절한 이유는 사랑한 만큼 드뱅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인 것과 그냥 여자로서 이 관계가 끝나지 않고 요리사로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그때 그런 얘기를 누가 했었죠? 저랑 네. 의견 일치하신 것 같아요. 예. 왜 외제니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생각했을까요? 저를 투영해 보면 그때도 그 표현을 썼는데 그 남녀 관계가 사실 이제 이를테면 생성소멸로 가는 생성해서 소멸로 가는 이를테면 그 뭐라고 해야 될까 클리셰로 저는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다르고 특별한 둘의 관계가 남녀 관계로 정리되는 거를 무의식에 좀 거부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황경님이신데요. 영화 비평 방송이 왜 이렇게 재밌고 웃기죠? 구독자 수 빨리 1000명 이상 되길 기대합니다. 라고 달아주셨는데 저희가 비평 방송이라고 하기에는 송구합니다. 네. 너무 얕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이분은 저 유튜브로 많이 들으신가 봐요. 댓글 자주 달아주세요. 유튜브에서. 아 그래요? 네. 근데 아이디가 워낙 복잡하지 않나요? 그 뭐 환경 네, 이 썸네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저기 이름이 네, 나와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님께서 라미님의 또 설명하고 아우 올해 들어 가장 크게 웃었습니다라고 달아주셨습니다. 그게 네. 뭔 그게 맥락에서 웃겼지? 약간 채널 2처럼 들리거든요. 되게 작게 아직은. 들리는데. 제가 근데 아오 이랬는지도 몰랐어요. 어. 너무 화났나 봐. 나도 모르게.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회차에도 많은 댓글과 그다음에 또 메일도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책영사는 유튜브, 팟빵, 오디오 클립, 스포티파이, 그리고 애플 팟캐스트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메일 주소 불러주세요. 네, bookmovi42@naver.com입니다. 네, 인스타 계정 들어오셔서 책영사를 치시면 예고가 나가고 혹시 뭐 이번엔 예고엔 특별한 댓글 없었어요? 네. 네, 네. 있기만 해봐 그냥. 인스타예요? 네. 네, 그냥 바로 마치시던데요? 어렵다고 하셨는데 맞추셨어요. 네. 인스타 계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트, 댓글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저희가 돈을 빼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공유입니다. 구독자 공유. 1000명 네. 달성. 네. 자, 그럼 2주의 후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2주에도 여러분께서 와. 많은 금액을 후원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확인을 못 해봐가지고 너무 궁금하다. 네. 가장 먼저 위드무비님께서 네. 5,000원 후원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책영사 재밌어요님께서 2만 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라미가 좀 더 분발을 해가지고. 그리고 도쿄 토이렛도 스고이님께서 오. 77,777원을 진짜요?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지난번에도 EX 해주신 분 계신데 아닌가? 지난번에도 지난번에 몇 번 언급하셨던 예. 그분이 예. 얼마였죠?
9만 원이었나? 아 잠깐만 이거 우리 빨리 우리 아는 사람이에요? 도쿄 저 알 토이레 수도 또 스고이? 있을 것 아, 진짜요? 같은데. 코니무지님이요? 그런가? 정확하진 않은데 코니무지님이랑 제가 얘기하다 책을 좀 쪼았어요. 음. 왜 후원을 안 하냐. 좀 아. 변했다. 그랬더니 아니 5만 원 이상 안 하면 박수도 안 치더만. 그래서 아 코니무지님이야? 박수 받고 싶냐? 해라. 박수. 맞습니다. 아 진짜 네. 감사해요. 뭐 너무 이랬다 많이 아니면 하셨네. 어떡해요? 오동나무님께서 예전에 5만 원을 후원해 주셔서 음. 맥스님이 근데 막 소리 최애하는 어머. 구독자님이 되셨죠. 아, 그 저기 목동 오시면 제가 밥 한 끼 사드릴게요. 너무 큰 감사합니다. 돈을 후원해 주셔서. 아유, 그러네요. 그렇다고 감사합니다. 꾸준히 해주시는 뭐 위드무비님이시나 그럼요. 제이드님이시나 네. 그거 합하면 다 똑같이 네. 중요한 진짜 합하면, 네. 감사합니다. 다 똑같이 중요한데 또 합하면 더 많으실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유,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 예. 이번 영화는 7이 특별히 나오는 건 없죠. 네.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네, 저희 후원 계좌는 카카오뱅크 33332034357666입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코너죠. 저희 멤버들이 2주 동안 읽은 책 그리고 본 영화 소개해드리는 2주의 책영생활입니다. 자, 누구부터 할까요? 노시스. 네, 저 이번에 좀 많이 봤네요. 사실 저기 기말고사가 끝나가지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너무 힘들었네요. 3채를 봤고요. 3채. 아. 네. 다 보셨어요? 네네 다 봤고요. 그 사실 그때 저만 봤다고 했었죠. 그게요. 저 보다 말았어요. 제가 한 1화 보다가 뭐 문화의 대혁명 나오고 조금 본격화하려고 할 때 흥미를 잃고 안 봤다가 그 누굽니까 그 건축가 유현준 씨가 자기 유튜브 하잖아요. 거기서 3채를 다뤘는데 아니 이렇게 자기 원작을 읽었나 봐요. 이렇게 좋은 원작을 왜 이렇게밖에 못 옮겼냐고 그 넷플 시리즈를 좀 이렇게 비판하더라고요. 거기에 힘입어 아니 뭘 얼마나 못 만들었나 하고 봤는데 저는 원작을 안 읽어서 그런지 흥미롭게 봤어요. 그것이 그 하나 만드는데 뭐 제작비 270억 돈 들었어요? 엄청 네. 한 편에 270억이래요. 이게 말이 돼요? 그 뭐 몇 개짜리지? 12개인가? 8개인가? 6개인가 8개였던 거 같은데. 뭐 저는 그 아무 기대 없이 봐서 재밌게 봤고 보고 나서 오히려 뭐 제작진이 왕좌의 게임 만든 사람들이라더만요. 뭐 그런 그래서 8부작이었네요. 연출 스타일이 비슷하다 뭐 이런 것도 봤고 SF를 전혀 좋아하지 않은 저도 거기서 말하는 설정들을 따라가면서는 뭐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근다 치고 이런 마음으로 보면은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운하를 건너가다가 아주 결정적인 장면 하나 있어요. 그 배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형체가 무너지는 비주얼. 와, 그건 진짜 쇼킹했어요. 그 장면에서는. 그쵸. 사실 저걸 과연 다 보여줄까? 그러니까 뭐 스포일러가 될 수 있지만 그 나노 아주 얇은 실을 가지고 그렇죠. 배를 절단시키잖아요. 그거를 비주얼로 그러니까요. 성공시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이 시리즈는 볼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본 게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최악의 악이라는 시리즈를 했었어요. 작년 말에. 우리나라 건가요? 네, 위아준하고 지창욱 나오는 거 있는데 비비 나오는 것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우리 김영서 씨가 배우로 또 활약해가지고 요것도 전 재밌게 봤네요. 그러니까 거의 뭐 우리 아는 시리즈예요. 그 경찰이 그 위장으로 저기 깡패 그 막 그룹 들어가가지고 막 그런 건데 거기 이제 지창욱 씨가 경찰이에요. 네, 와이프도 경찰인데 와이프가 그 깡패 그 무리의 그 짱의 첫사랑이에요. 요 설정이 하나 들어가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무간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시리즈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뭔가 좀 더 이 서스펜스가 강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창욱 와이프는 지창욱이 빨리 이 프로젝트를 끝내고 나왔으면 하니까 그 자기를 첫사랑으로 여기고 좋아하는 그 깡패 두목이한테 접근을 하고 뭐라도 내가 뭘 해야 우리 남편이 빨리 안전하게 나오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지창욱은 속이 타고 막 그런. 근데 요런 시리즈가 요런 설정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재미가 있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은근히 탄탄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저는 지창욱 씨가 나온 드라마를 사실상 이번에 처음 봤어요. 맨날 그냥 예능 같은데 잠깐 나오면 그냥 얼굴 잘생긴 사람 정도로 알았는데 이거 보니까 잘하더만. 연기도 잘한다. 연기 잘하더만. 그래서
뭐 아주 심심치 않게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시리즈들을 다 봤네요. 네. 시간이 많았죠, 아주. 안군 근데 저 맥북 이거 샀어요? 아니요, 저는 이게 산지 한 2-3년 됐을걸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휴가라서 회사에 있는 그 아이패드를 두고 와서 집에 있는 걸 가지고 온 겁니다. 그렇구나. 네, 안군. 네. 저는 노시스님도 저한테 톡을 주셨는데 제가 지난 에피소드 때 돌풍 기대한다고 그랬잖아요. 재미없게 보셨. 제가 1화 보다 포기했어요. 네. 그 정도예요? 저는 앞부분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다 봤는데 조금 과합니다. 이게 이 작가님이 워낙 그 박경수 작가. 네, 그분이 명대사를 잘 쓰시는 맞아. 걸로 유명한데 모든 대사가 명대사예요. 너무 무거워. 나 연극 보는 줄 알았어. 아닌가요? 이게 일상적인 담백한 대화를 하다가 그런 게 나오면 거기서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모든 티키타카가 다 힘줘가지고 하는 대사다 보니까 그걸 또 김희애 설경구 한다고 생각해봐. 게다가 설경구 배우는 저는 그래도 그 옷을 잘 입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김희애 배우는 저한테는 좀 과하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계속 도치법을 쓰세요. 하나 해보세요. 흉내 내보세요. 지금 대사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보시면은 연기를 정말 잘하거든요. 두 분 다. 그런데 조금 되게 뻑뻑한 스테이크 먹는 느낌. 맞아. 네. 제가 그래서 1화 보다가 정확히 저도 이걸 느꼈어요. 근데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 그냥 쭉 보긴 했는데 확실히 요 감독님은 지상파 방송을 하셨던 감독인지라 계속 어쨌든 다 우겨넣는 느낌. 네. 끊이지 않게. 아니 오늘 내가 돌풍 얘기를 벌써 3번째 듣는 건데 그 회사에서 뭐 갑자기 우리 실장이 나오더니 뭐 그걸 봤냐는 거야. 그래서 뭐 그거 갖고 얘기를 했고 오기 전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갔다 왔는데 그 선배도 자기가 이 돌풍을 봤는데 딱 지금 안군이랑 비슷한 취지의 얘기 뭐냐면 이게 보고 있는데 그 뭔가 기승전결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 가다가 좀 쉬어가는 데가 없이 계속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똑같아. 모든 대사가 명대사면 모든 대사가 명대사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네. 이게 반복도 많고 계속 했던 단어도 많고 막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근데 지금 근데 시리즈 이거 안군이 전체 좋아할 그런 장르 영화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왜 봤어요? 워낙 어쨌든 예고편이 잘 빠져가지고 저는 예고편 보고 이거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시작한 거였거든요. 시리즈 전체 지금 계속 1위 하고 있어요. 며칠. 그래요? 네, 며칠째 1위 하고 있어. 내가 요새 그 한동안 예고편을 보고 재밌으면 영화도 재밌었거든요. 요새 예고편이 잘 옛날처럼 나와요? 네. 사기치면서 찍지 않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게 깨진 게 탈주잖아. 그렇군요. 급습. 네. 전 여기까지입니다. 요게 12편이에요. 네. 다 봤어요? 그거? 다 봤습니다. 부러워 이렇게 시리즈 12편씩 보는 사람. 또 이 부장님 등장하셨네. 무서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지금. 잠을 줄이고 봤답니다. 네. 저는 영화를 2편 보고 왔는데요. 네. 먼저 그때 다운받았던 악마와의 토크쇼를 드디어 일단 봤고요. 근데 이거 좀 딸리지? 그 공포 영화라고 보기에는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 공포 영화. 아쉬웠고 약간 뭐라고 할까 심각하게 각 잡고 볼 필요도 없어요. 그게 되게 특이한 장르의 공포물을 만든 것 같은데 또 잘 만들었다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근데 이게 10만이나 봤어. 그러니까요. 근데 흥미롭긴 했습니다. 흥미롭긴 했고 막 뭐 나 공포 못 봐 이런 분들도 전혀 그 부담 없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 나 진지하게 한번 공포 영화 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으로 보실 영화는 아닌 것 같고 그다음 이게 약간 양파 같은 영화예요. 양파. 네, 근데 안에 이제 깔수록 약간 상태 안 좋은 건지 명확하지 않은. 까고는 싶어지는 영화인가요? 네, 궁금하긴 해요 이게. 그렇지. 네, 그 다음 이렇게 닦고 만들면 그 나면. 다음이 뭘까 했는데 닦았을 때 뭐야 안에가 썩었네 약간 이런 느낌일 수 있다고. 그다음에 제가 챌린저스를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계속 노래 불렀었잖아요. 스토리오는 극장에서 올라가요? 봤어요? 제가 극장에서 못 보고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아, 구매할 그래? 수 있게. 근데 영화관에서 볼 걸. 그러니까요. 이건 저도 영화관에서 보는 영화인데. 리뷰에서 그 스포 아닌 스포를 봤는데 그 그러니까 바닥 씬? 바닥을 찍는 장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앵글이 되게 독특한 게 네. 여러 개 있어.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걸 듣고 이거 볼 걸. 아니 이게 카메라가 너무 특이한 게
공인 입장에서 움직이는 씬도 있고 테니스 선수의 입장도 있고 뭐 관객은 당연히 있고 근데 너무 여러 가지 앵글로 막 잡아대는데 정말 잡아대는데 막 못 쫓아가겠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작은 화면으로 보니까 좀 정신이 없다라는 느낌이 들고 좀 넓은 데서 맞아. 이게 또 테니스 경기다 보니까 왔다 공이 갔다 훅훅 왔다 갔다 하는. 하잖아요. 그 느낌을 좀 살리려면 영화관에서 봤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그리고 저는 영화 컬러감도 좋았고 연기도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대하시던 분들 보면 좋을 텐데 최대한 큰 화면에서 보시기를 좀 극장에서 다 권해줘요. 내렸나? 지금은 내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재미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재미가 무슨 대중적인 그런 재미류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돼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네네. 되게 독특하고 이 관계라는 것도 그러니까 사실 남자 2명에 여자 1명 짝사랑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얘기인데 뭐 변태 같은 느낌도 들었다가 뭐 하여튼 젠데이아가 참 이런 연기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러니까 그 테니스 경기로서 어떤 인간의 관계를 표현해내는데 맥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외설적으로 표현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관계를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나? 되게 참신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 시선이 되게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뭐 나는 뭐 테니스 경기에 뭐 극적인 뭐 기승전결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스포츠 영화적 스포츠 영화는 그렇게 아니에요. 보기에는 좀 어렵고 소재는 완전히 네네네. 스포츠인데 좀 되게 특이한 영화라고 맞아. 생각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두 개 중에는 챌린저스가 훨씬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그 태풍 클럽이라고 소마이 예고편 신지 감독의 예고편은 어땠어요? 예고편 보고 와 저런 색감이 하고 보니까 재개봉이더라고요. 4K 리마스터링으로 했고 그래서 되게 주제도 그러니까 이 신업 자체가 재밌어 보여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챌린저스하고 약간 비슷한 측면도 있는 건데 이게 85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이 최근에 보면 뭐 하마구치 류스케나 아니면 구로사 기요시도 기요시도 코멘트를 굉장히 했더라고요. 극찬을 한 일본 영화 감독 중에 이 영화의 영향을 안 받은 감독이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그거에 혹해서 봤는데 영화가 되게 파워풀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거친데 파워풀하다. 그리고 그 어떤 그 청소년들의 그야말로 질풍노도의 시기, 질풍노도의 하루를 그린 건데 와 정말 질풍노도구나 애들은. 이게 그런 느낌이 태풍에 확 들어요. 갇혀서 생긴 그렇죠, 일인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와 정말 어떤 의미에서 막 기괴하기까지 한데 와 저런 것이야말로 저 시기에 그런 거를 이렇게 그 영화적으로 그걸 담아냈다는 게 되게 놀랍고 키네마 줌보에서 뽑은 80년대 톱10의 6위고 올타임 10위입니다. 올타임 10위. 일본 영화 역대 올타임 10위. 예. 작품성으로요? 작품성으로죠. 키네마 줌보가 뭐 그렇다고 뭐 흥행으로 뽑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영화 괜찮고 비슷한 계열로 계속 나가게 되네. 그 크리스틴 스튜어트 우리가 이제 스펜서로 다뤘죠. 러브 라이즈 블리딩. 이거는 나는 전혀 기대가 없이 갔는데 예상외로 굉장히 재밌는 게 챌린저스 느낌, 그다음에 이 태풍 클럽 느낌 그런 느낌 다 있어요. 이 퀴어 무비거든요. 퀴어 영화인데 와 이거 정말 갈 때까지 가는 퀴어 범죄 스릴러. 이거 예고를 너무 많이 보여줘가지고 그 옛날에 그 영화 뭐죠? 몬스터? 몬스터랑 되게 좀 비슷한 느낌인가요? 몬스터를 제가 못 봤어요. 몬스터가 저기 샬리즈 테론 나오는 거 못 봤어. 못 봤는데 왠지 그거 아닐 것 같아. 이거는 내가 이런 영화는 약간 본 적이 없네 이런 느낌이야. 특히 마지막 엔딩은 청불이네요. 청불 수위가 되게 높아요. 수위가 세고 마지막 부분은 그냥 이걸 황당하다고 해야 될지 정말 갈 때까지 가네 이런 느낌. 와 근데 감독이 90년생이에요. 우와. 여자죠 여자. 네, 잉글랜드 영화 감독이자 각본가이다. 크리스틴 스튜어트도 굉장히 뭐 새로운 뭐 새롭다기보다는 되게 불량한 여자 나온다. 하여튼 연기도 그렇고 괜찮아. 이게 기대보다는 되게 좋았다. 그다음에 데드풀과 울버린 맛배기로 봐서 맛배기. 푸티지가 40분 정도. 네, 앞에 40분을 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데드풀 사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더러워서요? 아니 나 이런 영화 되게 좋아하잖아. 오스틴 파워스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너무 또 기대감을 갖고 봤는데 이건 또 내 스타일이 아니더라고. 그래요? 별로 재미가 없어. 뭐라고 막 개그를 쳐대는데 뭐 난 별로 재미도 없고 내가 잘 몰라서 그런가? 약간 우리나라 이게 엑스맨 시리즈예요? 이 데드풀 엑스맨의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예요? 마블에서 데드풀은 혼자 독특한데 요 울버린이랑 엮이고 싶어가지고 계속
그 데드풀 역인 레이놀즈. 레이놀즈. 네, 레이놀즈. 그분이 계속 추파를 던졌다가 요번에 이루어진 거죠. 아니 그러면 이게 원래 그 20세기 폭스의 그 엑스맨이라는 거는 네, 엑스맨이라는 게 뭐예요? 울버린이 엑스맨이야? 맞습니다. 울버린의 이름이 엑스맨이야? 뮤턴트라는 종이 있고, 그러니까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뮤턴트 종이 있고 거기 안에 있는 좀 선한 그룹이 엑스맨. 그리고 저희 매그니토 쪽이 또 따로 그룹이 있고요. 그건 원래는 이 마블 MCU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 마블 캐릭터인데 그 중에 엑스맨은 20세기 폭스사한테 갖고 팔렸던 있었던. 거고, 네. 마블 캐릭터긴 한데 네. 근데 데드풀은 그러면 데드풀도 같이 팔렸었죠. 그래서 데드풀 가지고 20세기 폭스사에서 잘못 만들어가지고 데드풀을 독립적으로 마블에서 했던 건지 어디서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터지면서 히트했잖아. 데드풀 2편까지 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소니였나? 하여튼 데드풀이 독립으로 잘 되면서 19세로 다시 그게 디즈니로 넘어갈 때 과연 이 19금 더럽고 잔인한 걸 디즈니가 소화할 수 있을 거냐라는 우려가 있었죠. 사실 그래서 요번 편이 디즈니 이름으로 나오는 저거 뭐야 데드풀 영화라 조금 어떻게 될지 기대 아닌 뭐 걱정도 있죠. 우리나라 흥행은 그 황석희 번역가 네네네, 그 워낙 번역에 좀 힘이 컸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어쨌든 뭐 저는 1편인지 2편인지 뭐 기억은 안 나지만 하여튼 하나 봤는데 재미는 없었는데 이거는 맛배기로 봐가지고 정확히 판단을 할 수는 없으나 재미있더라고요. 재밌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셀프 디스가 굉장히 많고 디즈니를 직접 뭐 언급하기도 하고 막 그런 비즈니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메타적이야 영화가 되게. 데드풀이 메타 캐릭터입니다. 유일하게 본인이 그 마블 코믹스에 등장하는 등장 인물이라는 거를 아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맨날 제 사의 벽을 깨거든요. 그래서 관객한테 대고 얘기하는 뭐 그런 캐릭터죠. 맞습니다. 근데 제 느낌에는 기존에 그렇게 하던 대화의 수위보다 수위가 굉장히 더 세진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요거는 나 사실은 40분 보고 치워야지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괜찮다. 보고 나니까 다 보고 온편을 싶다. 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드네. 약간 이런 느낌. 그 정도. 그리고 지옥의 묵시록이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무료로 올라왔길래 한번 봤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내가 이걸 봤는지 난 봤다고 생각했는데 기억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앞부분만 본 것 같고 뒤에는 생각이 전혀 안 나던데. 60년대 70년대 아니에요? 70년대일 거예요. 근데 영화 좋더라고. 역시 영화가 역시 이게 이런 게 영화구나 이런 느낌이. 79년짜리. 지옥의 묵시록. 3시간짜리 파이널 컷 버전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뭐 영화는 요렇게 봤고요. 그다음에 그 책을 읽었습니다. 메소드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소드 연기에 관한 700쪽 조금 안 되는 벽돌책인데 그 책을 받고 훌훌 읽었습니다. 조금 넘어가면서 700쪽을. 근데 뒷부분 한 100쪽은 그 뭐 참고문헌 이런 거고. 그다음에 아까 뭐 사물의 소멸 조금 시작했고 마음도 번역이 되나요? 요 책을 조금 봤습니다. 요게 약간 그림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에만 있는 표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윤슬. 이게 딴 나라도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코모레비. 네. 사실 코모레비가 이 책에 나와요. 그래서 요 책을 또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주의 채용 생활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메인 코너인 책영사의 선택으로 가겠습니다. 책과 영화 사이에 책영사. 자, 208회 책영사의 선택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빈 벤더스 감독의 퍼펙트 데이즈입니다. 빈 벤더스 감독은 뭐 저희가 뭐 달리 설명해 드릴 것도 없이 독일의 세계적인 명장이죠. 근데 사실 저는 베를린 천사의 시가 이분의 대표작으로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항상 기억에 남아 있고, 그러나 불행하게도 저는 이 영화를 보지는 못했어요. 여기 보신 분 있어요? 베를린 천사의 시? 봤는데 봤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요. 엄청 오래전에 봐가지고. 시적인가요? 영화가? 그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요? 저는 오히려 빈 벤더스 감독의 다큐멘터리들을 다 봤더라고요. 피나하고 뭐 제네시스. 그 제네시스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제가 사진전도 가고 그래가지고. 피나도 진짜 재밌죠. 예. 그랬던 기억이 나고 퍼펙트 데이즈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칸 영화제에서 나무주연상. 사실 이 야쿠조 쇼코지를 뭐 일본의 안성기 혹은 일본의 송강호라고 하는데, 이동진 평론가는 아마 두 사람을 합쳐놓은 캐릭터라고 하고, 저는 거기다 한 명을 더해서 송강호 플러스 안성기 플러스 이경영 이렇게 되지 않을까.
엄청난 다작입니다. 이분이. 이분이 다작이라서 그 TV고 영화를 가리지 않고 많이 나오셨죠. 엄청나게 나온 배우거든요. 예. 그런데 이분이 뭐 하여튼 나무주연상은 뭐 일본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은 한 거의 10번 정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칸 영화제에서도 결국 나무주연상을 이번 영화로 받았습니다. 뭐 길게 안 하고 어차피 안군이 또 비하인드를 할 거니까. 네. 그렇지만 오늘은 라미의 신업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네. 이 파격은 뭐죠? 줄거리 아니야 파격이 아니라 우리가 줄거리를 듣고 아 이런 영화구나 하고 왕구는 저기서 뭘 골랐을까 어떤 부분을 들여다봤을까 이런 좀 쪼아보는 재미를 누려보시는 아니 이게 거. 논의를 그러니까요. 아니, 갑자기 전혀 결정되는 저 거 합류 없이. 이후엔 처음 일어난 일인데요? 이런 적이 한 있었어요? 번도 이런 적 없었죠. 없어요. 하지만 뭐 이런 행위는 여러 번 있었으니까. 파격은 맞네요. 사실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항상 줄거리 속에 부담을 갖느냐 안 갖느냐로 갈리는데 안 갖는 영화였습니다. 영화 퍼펙트 데이즈는 도쿄의 거리 화장실을 청소하는 청소부 히라야마의 일상을 그리는 영화입니다. 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상세 줄거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정말 루틴만 몇 번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그 루틴 말씀드려볼게요. 히라야마는 매일 아침 창문 밖에 나무와 거리를 쓰는 할머니의 빗자루 소리에 잠을 깹니다. 그리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양치랑 면도를 하고 자신이 애지중지하는 식물들에게 물을 준 뒤 늘 입는 파란 작업복을 입고 밖으로 나와요. 그리고 차를 타기 전에는 그 작업복 이쁘지 않아요? 너무 나 예뻐요. 이쁘더라고. 너무 디자인도 예쁘고. 오버올인가? 네. 오버올. 요거 있나요? 준비해 있습니다. 그래요? 재밌네. 좋네. 일명 점프슈트라고 부르기도 하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옷을 입고 차를 타기 전에는 주차장에 있는 자판기에서 꼭 캔커피 하나를 뽑아서 마시고 출근길에는 차 안에서 올드팝이 흘러나오는 카세트 테이프를 들으면서 도쿄 곳곳에 위치한 화장실들로 출근을 합니다. 점심시간도 늘 비슷해요. 때 되면 공원 벤치에 앉아서 편의점 샌드위치와 우유 사 먹고 나무 사이로 비추는 햇빛을 꼭 필름 카메라로 찍습니다. 아니 근데 그 벤치에 가지고 그 샌드위치 먹을 때 옆에 앉아있던 여자한테 아는 척하고 여자는 그 표정에 나 도대체 무슨 표정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네네. 약간 뭐 불쌍해 보이는 표정인 것 같기도 하고 우는 거 도대체 뭐예요 그 표정은? 제가 느꼈을 때는 이제 그냥 히라야마는 인사를 한 거였는데 그 여자분은 나한테 왜 이랬지? 왜 아는 그런 느낌이에요? 척하지?라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노시스 네. 동의해? 저도 그렇게 그래? 뭐지 이 남자? 왜 이래? 막 약간 이런 게. 그렇게 일을 마치고 나면은 목욕탕에 가서 몸을 씻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늘 가는 작은 술집에서 저녁을 때웁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작은 등 밑에서 매주 주말 구매하는 문고판 책을 읽다가 잠이 들어요. 그리고 다시 창문 밖을 보면서 히라야마는 눈을 뜨죠. 사실 영화를 보고 나면은 이 루틴을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영화 2시간 내내 여러 번 이 장면을 보여줍니다. 한 6, 7번 정도 반복되고 나면은 이게 무슨 영화인가 싶고 맥스니처럼 졸려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쯤에 히라야마의 반복된 일상에도 중간중간 변주가 찾아옵니다. 이제 같이 청소부로 일하는 다카시라는 청년이 있는데 갑자기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차를 태워달라고 하는 바람에 그날 일과가 엉망이 되기도 하고요. 또 조카 니코가 가출했다면서 갑자기 히라야마 집으로 찾아와서 연락을 안 하고 지내던 여동생과 어색한 죄를 하는 날도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늘 가던 선술집 사장의 전 남편을 우연히 만나게 돼서 암에 걸렸다면서 힘들어하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날도 있었죠. 하지만 히라야마는 이런 변주들이 자신의 일과를 어그러뜨리거나 미소 짓게 하거나 또는 힘들게 해도 늘 변함없이 다음 날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영화는 마지막 장면에서 다시 새롭게 하루를 시작한 히라야마의 출근길을 비추는데요. 카세트 테이프에서는 니나 시몬의 필링 굿이 흘러나오고 음악을 듣는 히라야마의 얼굴 위로 비추는 햇살, 그리고 카메라는 미소를 짓기도 하고 울먹이기도 하다가 또 벅찬 표정을 짓기도 하며 복잡한 감정들을 담은 히라야마의 얼굴을 오랫동안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천천히 도쿄의 전경을 비추면서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그 히라야마의 주말 루틴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약간 네. 다르죠. 주말에는 이제 조금 늦게 일어나가지고 세탁소에 갑니다. 왜냐면 입던 옷을 빨아야 되니까요. 그러고 나서 세탁소 갔다가 서점에 현상소. 그렇죠. 사진 현상을 하러 가고 서점에서 한 주 동안 볼 책도 고르고 네. 또 느즈마키 그 세탁소 맞은편에 있는 선술집에 가서
자기가 약간 호감이 있는 듯 아닌 듯 알 수 없는 그 노래 잘 아담이 부르는 계신, 언니는 네. 실제 앵카 그분의 가수. 그거 실제 가수, 실제 유명한 가수입니다. 오, 잘 왠지 부르더라. 노래를 진짜 아. 잘하시더라. 그 노래가 그 노래잖아요. 그죠. 그 노래가 번안곡이죠. 그렇지, 그렇지.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하루를 주말을 행복한 주말을 그 보내시죠. 책집 주인도 좀 내공이 고수야. 상당하죠. 그리고 고수죠, 목소리가 고수. 듣고 탁탁 쏘시는데 잘못 부르면 혼날 것 부르자마자 같아요. 코멘트를 탁탁 해주시고. 아 그리고 그거 한 줄 평에 능한 그러니까요. 책주인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 작가는 이렇지, 뭐 이러면서 이렇지. 그리고 그거를 마치 그 연기도 되게 뛰어난 게 일본 사람 특유의 그 말을 내가 여태까지 너무 하고 싶은데 참았어. 맞아요, 터뜨리듯이 하잖아요. 뭐 패트리샤 하이스미스는 공포와 나에게 불안과 불안. 공포를 네. 구별해주게 하는 뭐 그렇다고 하고 뭐 그다음에 아야 이름이 뭐더라 작가도 있는데 뭐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루틴 중에 어쨌든 이 히라야마가 저녁 때 이제 그 저녁 대신에 아마 그걸 그냥 먹고 마는 모양인데 먹는 술은 메이비 그 뭐죠 하이볼 같은 하이볼. 같아요. 하이볼을 마시는 것 같고 최근 그 문고판 100엔짜리잖아요. 네. 1,000원 우리 돈 1,000원도 안 되는 건데 거기서 처음에 골린 곡이 뭐야? 그 골린 포크너 책이 아니야? 윌리엄 윌리엄 포크너를 포크너. 네. 골랐고 그다음에 이제 패트리샤 하이스미스 뭐 이런 그래서 뭔가 심상치는 않은데 이런 느낌을 좀 사실 주인공이 주긴 하죠. 네. 자, 그럼 이런 재미난 줄거리 중에서 일단 벌써 하나 나왔잖아. 이렇게 딱 우리가 들으면서 안군이 딱 준비돼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좋아. 물을 흐르듯이. 선구자세요? 자, 기대한 우리 안군의 비하인드로 가겠습니다. 일단 이 영화를 만든 빔 벤던스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나이가 어르신이에요. 1945년 8월 14일 생이시더라고요.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태어나셨고 원래는 목사가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를 했는데 아버지가 좀 다른 걸 해보라 라고 해서 그 뜻을 받아서 뒤셀도르프 의과대학으로 진학을 하죠. 근데 또 의과대학에서 공부가 안 맞았나 봐요. 그래서 미술을 공부하려고 파리로 유학을 갑니다. 근데 이 파리에서 영화를 접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오즈 야스지로한테 엄청나게 빠지게 됩니다. 사실 이번 영화의 주인공 이름인 히라야마 역시 오즈 야스지로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이 주인공 이름이거든요. 그리고 뭐 본인이 만든 아까 말씀하셨던 저거 뭐야? 베를린 천사의 시의 마지막 헌사에도 오즈 야스지로가 등장합니다. 모든 전직 천사들에게 바친다. 특히 야스지로, 프랑스와 그리고 안드레이에게. 이렇게 본인이 존경하고 헌사를 받칠 만한 영화 감독 한 명에 당당히 들어가 있을 만큼 이 오즈 야스지로에 대한 애정이 대단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그래서 같습니다. 안드레이 타르콥스키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프랑스와는 트리포. 네, 맞습니다. 1980년대 로드무비 3부작 70년대부터 이어진 이 로드무비 3부작으로 로드무비의 거장으로 떠올랐지만 그 이후 90년대에는 상당히 침체기를 겪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이후 2010년대에는 극영화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활동하면서 호평을 받아왔고요. 뭐 그 다큐멘터리 중에 오즈 야스지로에 대한 도쿄가라는 작품을 1985년 찍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영화가 만들어지기까지에 대한 이 비하인드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TTT라는 게 있어요. TTT? 네. 도쿄 토일렛 뭐야 그러면? 맞습니다. 더 도쿄 토일렛. 도쿄 토일렛. 네, 도쿄 토일렛 프로젝트인데 요게 일본의 비영리 보수 단체인 일본 재단의 시설 개선 프로젝트예요. 혹시 일본 재단 아시나요? 몰라요. 재팬 파운데이션. 아니요, 니폰 파운데이션. 니폰 파운데이션. 네. 이게 사실 뉴스에 자주 나오던 데입니다. 그 뭐지? 사사카와 평화재단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모르겠는데. 뭐 위안 그런가요? 그 약간 잼머니 할 때 등장하는 단체예요. 그러니까 일본 우호적인 싱크탱크를 키우는. 그러니까 이 사사카 평화재단이 사사카와가 전범인데 전범의 후손인 사사카와가 평화재단을 만들어서 세계 곳곳에 이 싱크탱크에다가 돈을 대면서 일본의 우호적인 무언가가 나오는 그런 단체인데 이 재단이 일단 자국 내에서는 여러 가지 인권 개선이라든지 시설 개선 프로젝트도 하나 봐요.
신기하다. 여튼 그런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요 TTT였는데 더럽고 냄새나고 어둡고 무서웠던 공공 화장실에서 쾌적한 공공 화장실을 만들자. 사실 요거 시작한 것도 그 도쿄 올림픽에 맞춰서 요거에 맞춰서 한번 개선해 보자라는 거였고요. 어쨌든 이렇게 개선을 하면서 다양성을 받아들이는 사회를 만들어 보자. 화장실에서도. 그래서 시부야구 17개 공공 화장실을 개축해서 젠더를 불문하고 누구나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이 일종의 중립 가운데 있는 네. 화장실이 하나 있더라고. 그렇게 다 들어가 있죠. 신기해요. 화장실 모양도 그 왜 투명한데 사람이 들어서 하면 딱 이 맞습니다. 차단이 되는 거, 시각적 차단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되게 신기하고 여기 참여한 그 건축가들 되게 유명한 사람들 맞습니다. 있는데 뭐 구머 겐코도 있고 안도 다다오도 있었고 맞습니다. 그 일본의 유명한 그 건축가들이 많이 참여를 했고 사업 비용은 그 퍼스트 리테일링 아시죠? 유니클로와 네, 그 지주 회사죠. 그 퍼스트 리테일링의 야나이 코지가 출자를 했어요. 이 야나이 코지가 유니클로 창업자인 야나이 타다시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돈을 많이 대고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아까 언급하신 화장실 청소부들의 유니폼 디자인은 다 전문가의 손길이 들어간 건데 혹시 유니클로가 만든 거예요? 아니 유니클로가 만든 건 아니고 혹시 그 베이프 아시나요? 몰라요. 그 베이싱 에이프 몰라요. 그 까모플라주 샤크 패턴 알아요. 먼저 네네네. 아마 검색해 보시면 그 로고를 아실 거예요. 그 베이프의 창업자인 니고가 디자인한 거라고 해요. 요 청소부의 유니폼을. 하여튼 그 이 유니폼이 되게 블루색 컬러가 되게 예쁘고 근데 느낌은 약간 유니클로 느낌이긴 한데 그래서 좀 그리고 영화 아마 엔딩 스크롤을 보시면 영화에 등장하는 옷은 다 유니클로가 지원했다라는 그래요? 그게 들어 올라가는 걸로 기억합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화장실 픽토그램 디자인도 다 전문가의 손길이 다 있습니다. 그 재밌는 부분은 이 안도 다다오가 한 게 그 니코가 조카 이름이 니코인가요? 맞습니다. 니코하고 같이 간 그게 바로 안도 다다오가 한 설계한 들어오는. 화장실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빌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카이트리란 말이에요. 네네네. 굉장히 많이 나와. 네. 한 10컷 정도 나와요. 아침 출근할 때마다 나오고 거의 매일 나오는 거의 것 매일 같아요. 나오죠. 스카이트리를 설계한 사람이 바로 안도 다다오입니다. 그래도 재밌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네. 비하인드를 같이 준비하셨네. 감시하느라고. 혹시나 이거 놓쳤나? 요거 안 했어? 요거 제가 건축은 빠졌습니다. 네. 조심하세요. 네. 혹시나 했는데. 네. 근데 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제 이 빔 벤더스 감독과 컨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수리된 화장실을 보고 영감을 받으시라. 그리고 사진이나 뭐 단편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도쿄에 초대를 받았고 빔 벤더스가 돌아보면서 이거는 다큐멘터리나 단편이 아니라 장편 픽션 영화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역제안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퍼펙트 데이즈입니다. 그래서 근데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각 단편이었을 거잖아요 처음에는. 네. 근데 이제 빔 벤더스는 이걸 피처 필름으로 그냥 만들겠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구조적으로 보면 단편의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니코와의 스토리, 그쵸, 왜냐면 그쵸. 그 술집 주인 마마와의 스토리,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기도 해요 이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도쿄 토일렛 프로젝트에 돈을 댄 아까 쩐주였던 야나이 코지는 이번 영화의 제작에도 참여를 했고요. 영화는 17일 만에 촬영됐습니다. 각본도 3주 만에 나왔고요. 영화의 대사가 사실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주인공이 일단 말을 안 하는 캐릭터.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꽤 진행될 때까지 말을 안 해서 아예 말을 장애가 있나 생각할 정도로 그렇지 않으세요? 처음 말하는 게 그 같이 일하는 젊은 친구가 와서 계속 말 걸어도 계속 이렇게 손짓으로 하고 말을 한 장면이 꽤 뒷부분에 나와요. 근데 실제로 그래서 그 외국계 그 리뷰를 보면 영화를 보는데 30분 동안 거의 말이 그 30분 동안 상영관이 오디오가 나갔었대. 근데 그래도 30분 동안 여러 말이 몰랐구나. 없으니까 그냥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감독은 음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영화에 등장하는 음악이 스토리의 일부라고 인터뷰에서 말할 정도로 실제로 굉장히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이 영화에서 음악을 고를 때 연출을 위해서 주인공인 히라야마가 들을 리 없는 음악을 절대 사용하지 않겠다. 뭔가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음악을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인공은 안 들을 것 같은 거는 철저하게 다 뺐대요.
실제로 그 영화에서 그 음악이 등장하는 때는 카 오디오를 틀 때나 혹은 안에서 카세트를 틀 때 그때만 등장을 하거든요. 동시가 싱크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끄면 바로 꺼지고. 실제로 촬영할 때도 그 영화 속 모든 노래를 찍을 때 실제로 틀었다고 합니다. 영화의 스토리텔링에 음악이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특히 엔딩 씬도 우리가 좀 이따 또 얘기할 거지만 거기도 이제 음악을 그대로 틀어놓고 연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쿠키 영상이 있잖아요. 코모레비라는 나무와 나무 사이에 비치는 빛. 원래 영화 제목이 코모레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히라야마가 다다미 바닥에서 퍼펙트 데이를 듣는 장면을 찍으면서 그 같이 썼던 각본가인 타쿠마와 서로 바라보면서 감독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목을 퍼펙트 데이즈로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영화를 보기 전에는 안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히라야마의 배경 스토리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근데 감독은 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그 해외 인터뷰를 보니까 했더라고요. 그 코지 야쿠쇼한테는 이 히라야마의 배경이 담긴 내용을 정리해서 줬다고 해요. 설명을 좀. 그게 어디 인터뷰야? 그게 이 프로그레시브 인터뷰였네요. 요거는 제가 단톡방에 올리겠습니다. 프로그레시브. 네. 배경을 설명을 드리자면 히라야마는 부자 사업가였어요. 근데 불행했고 그래서 술을 많이 마셨고 삶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침에 히라야마가 허름한 호텔방에서 깨어나요. 자신의 삶이 정말 형편없이 망가졌구나. 이제 기억도 못하는구나. 너무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생을 마감할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벽에 비친 한 줄기 햇살, 창문 앞에 작은 나무, 나뭇잎과 햇빛을 보고 그 코모레비를 한동안 응시한 히라야마가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있었나? 이 삶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내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건 이 햇살의 아름다움이다라는 걸 깨닫고 비싼 차, 사업도 포기하고 화장실 청소부가 된 거죠. 이러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는 점. 근데 얼추 예상한 스토리네요. 예. 그 동생이 찾아옴으로써 그쵸. 대충 그런 걸 이제 동생도 뭐 차도 뭐 뻑적지근한 걸 몰고 그러니까요. 왔어. 그 남편과 함께 온 게 아니라 기사님이 기사님이 오죠. 함께 왔으니까요. 그 읽는 책들도 사실 아주 뭐 공부를 안 한 맞습니다. 과거가 아닐 것 같은 책들을 읽고 있고. 뭐 이러한 배경이 있었다고 하고 사실 이 배경 없이 영화를 즐기는 게 더 좋은 영화 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영화를 보실 분들은 앞부분에서 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뒷부분에 얘기하면 어떡해? 앞에 아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신 차려 안군.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화에 정말 좋은 노래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쵸, 뭐 스포티파이나 여러 곳에 이미 퍼펙트 데이즈 플레이리스트 OST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유튜브도 많이 올라왔더라. 요거 들어보시면 정말 끝내주는 너무 좋습니다. 네,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약간 그런 느낌도 있지 않아요? 너무 대중적인 팝이야. 너무 그쵸. 다 들으면 알 법한 약간 노래들이 너무 취향이 너무 그런데 막 이런 그런 느낌이. 빈 벤더스 할아버지 취향이 이런 취향이었어 약간. 약간 가요 톱10 1위 곡들 모음 곡 약간 그런 느낌이야. 느낌이 좀 있긴 하죠. 그쵸. 더불어서 이제 여기에 그 지금 스포티파이 얘기를 했길래 스포티파이와 관련된 얘기가 아재 개그가 나오죠. 하나 있습니다. 네. 아재 개그 아니고 진짜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쵸. 오해를 한 거죠. 진짜 모르는 거지. 근데 그 상황 자체가 예. 재밌는 아주 상황이 있으니까 그거 이제 영화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영화를 가지고 이제 그 라미하고 잠깐 뭐 다른 일로 잠깐 톡을 하다가 이 과연 본인이 쿠키가 있는지 모르고 나왔다는 거야. 노시스 그 반응 뭐지? 나도. 맞죠. 와, 대박. 죽인다. 지금 죽인다. 뭐 걸었어야 되는데. 안군. 쿠키 저는 이야기에서 봤어요. 놀랐어. 와, 이거 보세요. 100% 맞췄어. 라미가 아. 내가 쿠키를 못 봤다는 거예요. 아니 그 쿠키가 그 가장 영화의 중요한 절반인데 건데. 이게 굉장히 한심하게 말씀하시고. 아니 이걸 왜냐면 봐야 퍼즐이 다 풀리는데. 마케팅에서 쿠키를 꼭 보시라라고 하고 그래?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관객들 다 나갔어요, 진짜. 아, 그래요? 끝나자마자. 아니 나는 3시에 약속인데 영화 종료 시간이 3시 4분인 거야. 근데 2시 58분쯤에 뛰쳐나와 버렸거든. 일단 그 쿠키가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몰랐지. 몰랐어. 지금 아까 제가 얘기하면서 아신 건가요? 그리고 내가 약간 속으로 놀랬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안구는 알겠지만 이게
이 스토리의 거의 절반인데다가 그쵸. 퍼즐을 푸는 열쇠 같은 건데 그래서 얘기했더니 라미가 로시스는 안 봤을 거고 아니 기가 막히게 맞췄네. 이걸 어떻게 이제 맞추지? 약간 통하는 사이가 된 이걸 거예요. 어떻게 맞춰? 저는 와, 노시스님이 바쁜 일정 중에 봤을 거라 생각해요. 와 지금 막 치열할 것 아니 같은데. 진짜 기가 막힌다. 맞아 나 진짜로. 3시 어. 약속인데 3시 4분에 영화 끝난다는 거야. 나 50분부터 어찌나 막 왔다 갔다 막 뭐 안절부절했는지. 나 진짜 대견하다. 오늘 스스로 대견하다. 자, 두 분은 다시 가서 보시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아 진짜 다시 볼게요. 이거 봐야 돼. 알겠어요. 그쵸. 죄송합니다. 난 사실 이게 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두 모르고 있었는데 번째 모셨을 때 이게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이러고 있는데 아니, 막 잠 깨고 이제 좀 잠 깨고 이제 정리를 하고 근데 잘 나가면 잤다. 또 이거 뭐 어떻게 봤는지 물어볼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좀 피하려고 거기 앉아 있어. 늦게까지 앉아 있으시다가 그랬는데 이게 떡 나와서 이게 있었네 이러면서. 그걸 알려주셨어야죠 미리. 그래서 내가 저번에 이 얘기 진짜. 했나 안 했나 막 헷갈려가지고. 그럼 뭐 얼마나 대단한 거 나온디? 뭐 어쩐디? 특히 뭐 나온 이게 엄청 중요한 거긴 하더라고. 저 나중에 찾아봤는데. 뭔디? 아니 그게 찾아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들 올린 후기를 본 아, 거죠. 그러니까 코모레 그러니까 왜 계속 그거 찍었는지. 찍었는지 그렇지. 그게 뭔지 코모레비가 무슨 뜻인지가 나와요. 주인공이 직접 설명한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래? 음. 그래. 아쉽네. 약간 뭐 그랬다며 호텔에서 뭐 코모레비 보면 네네네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가? 사실상 그 사람한테는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뭐 되게 루틴 곳곳에 들어 있었다. 근데 진짜 뭐 몰라도 뭐 전혀 상관없다. 모르고 와야 재밌잖아 이렇게. 에어컨 다 시켜야겠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봤는지 총평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쿠키 안 본 계열. 네. 쿠키 안 봤으면 좀 평가 좀 낮을 것 같지 않아요? 라미. 진짜 엄청 무시하네. 또 쿠키 한 봤다고. 나 진짜. 아우 가만 놔둬 내가. 일단 저는 이게 사람이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나 이 배우의 가장 최근 봤던 영화가 큐어기 때문에 맞아. 큐어야, 저는 나도. 아무 설명 없이 일단 들어갔고 반복되는 하루를 계속 보여줄 때 꽤나 당황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짓 한 사람이구나. 저 순수한 얼굴 밑에는 그리고 원래 저렇게 착하게 산 사람이 나중에 범인이거나 살인마다. 약간 이런 공식으로 계속 지켜본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었고. 근데 일단 저는 그러니까 되게 반복되는 거에 처음에 당황을 했는데 이 일련의 사건들 뭐 테이프 사건, 니코와 만남, 여동생의 재회 등 사건 속에서 가끔씩 보여주는 이 히라야마의 감정 변화가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테이프 되게- 사건이 뭐죠? 그 테이프를 팔자고 막 하잖아요. 그게 누구야게? 다카시가 싸가지 없는 놈들. 후배. 네, 돈안 갚네. 없다고 해가지고. 음. 근데 그날 그래서 자기 돈을 줬는데 하필이면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테이프를 다시 팔러 걸어가잖아요. 음. 근데 되게 일상을 망치는 일인데도 또 꾸준히 그 다음 날을 살아가고 하는 걸 보면서 내 하루를 좀 돌아보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처음에는 그냥 꾸준히 사는 사람인가 싶다가도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어디서 저런 힘이 나오는 거지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이 사람이 고집이 조금 있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느꼈던 장면들도 많았던 게 호불호도 없고 남의 의견 안 듣는 것 같지만 사진을 찍고 인화해가지고 분류를 하잖아요. 찍잖아요. 근데 자기 마음에 드는 건 보관하고 아닌 거는 바로 찢어버려서 그걸 몇 년 동안 모은 그런 모습 또는 그 다카시가 테이프를 팔자고 막 애원을 하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고 손만 내밀어요. 내놓으라고 단호하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의 삶을 이제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었던 거는 꾸준함도 중요한데 자기가 원칙을 지켰고 또 쳐낼 것은 쳐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또 그 사람의 약간 고집도 볼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있어서 영화를 보는 내내 이게 지루함이 처음에 있었다가 이 사람의 변화들을 보면서 느껴지는 좀 반가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마지막 그 장면을 보니까 근데 이 사람도 결국에는 내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한 인간이구나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좀 전 울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삶을 좀 돌아보게 되고 제가 최근에 계속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하루가 너무 무료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되게 소소한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좀 자기 반성도 하는 시간들이었고 되게 좋은 영화였어요 저한테는. 쿠키는 못 봤지만 쿠키를 봤다면 더 좋았겠죠. 그 잘라내는 게 코모레비만 모으고 그러니까요. 나머지는 네. 다 없애버리는. 네. 네, 그럼 이번에는 그 쿠키를 본 안군의 총평을 통해서 안 본 사람과 본 사람이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구인가? 너무 좋았어요. 아, 너무 좋았다. 네, 아. 그러니까 사실 지난해 칸 영화제가 정말 수작이 그렇지.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반복되는 루틴이 시작될 때부터 이 영화는 좋아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요소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뭐 크게 대사 없이 흘러가는 장면들, 그냥 이 새소리, 쓰는 소리, 물 끓는 소리, 그리고 바닥 끼거기는 소리, 그러한 이 백그라운드 사운드만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드러나잖아요. 스스로 본인의 이 발언을 이렇게 누르기도 하지만 근데 그 사람이 왜 저런 삶을 살을까라고 의문이 들 때쯤 이렇게 문득문득 그 루틴을 파괴하는 행동들에서 이 사람의 과거를 상상해 보는데 저러한 드러나지는 않더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서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근데 마지막에 그렇게 폭발 아닌 폭발을 보여줌으로써 이 기승전결이 완성된다는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비어 있었던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그 장면들. 저거는 그러면 꿈을 표현하는 걸까 혹은 이 사람의 과거를 계속 보여주는 걸까 하는데 그때마다 되게 이상한 도형들도 나오고 나무들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게 좀 해석도 어렵고 뭘까? 그리고 약간 영화를 끌어먹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긴 그쵸. 하는데 네. 흑백으로 리코 얼굴도 나오고 음악 톤도 그러니까 다른 사운드가 들리죠. 그 맨 처음에 나왔던 그 일테면 그걸 뭐라고 트랜지션이라고 해야 돼. 뭐라고 해야 돼. 어쨌든 효과적으로는 그 주로 이제 히라야마가 잠을 잘 때 나타나는 맞습니다. 그런 꿈속의 모습 같은 그런 형상들인데 그게 흑백으로 이루어지고 맨 처음 건 아마 누군가 아빠가 애의 손을 잡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장면. 그것 역시 그 네. 추억이죠. 왜냐하면 엄마가 그 더럽다고 손잡고 가버리잖아요. 손 이렇게 그렇죠. 닦고 네. 공원에서 어, 만나는 그 장면이 또 꿈에서 보이는 그 것처럼 장면인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하루를 아우르는 느낌도 맞아요. 있어요. 저는 그날 저는 그래서 있었던 일들. 꿈의 오늘 형상화라고 하루를 생각을 했는데 오늘 하루를 지낸 거를 다시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본인이 기억해야 할 것 혹은 기억에 남은 것들이 보여지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틴이 안 깨져 왔단 말이죠. 사건 사고들이 있었음에도 그런데 깨진 게 조카의 등장이라든지 혹은 마음을 나눴다라고 혹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의 이 썸남을 보고 났을 때 물론 썸남이 아니라 이 전 남편. 전 남편이었지만 그렇게 마음이 흔들렸을 때 이 전 남편의 상황을 깨달으면서 본인에게 또 겪어지는 이 마음 그런 것들을 이 배우가 아니었으면 과연 설명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너무나 평화로운 얼굴을 갖고 계세요. 음악을 맞아요. 듣거나 그러니까 일과 인생에 이렇게 스스로에게 열정적일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자신의 삶에 오히려 더 만족해야지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과도하게. 근데 그 모습을 되게 너무 잘 표현했다 이 배우가. 그래서 충분히 상을 받으실 만하고 대체 불가능하다. 마지막 그 장면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가 주는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출근할 때 하나씩 챙겨가잖아요. 네. 항상 동전은 또 하나는 남겨놔요. 맞아요. 그 주 중에는 주말에는 다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또 뭐 카세트 테이프를 다시 또 돌리기도 하고 추억 돋는 거지 네. 이 볼펜 연필 껴가지고 사실 그게 옛날에 안구는 카세트 테이프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들어보긴 했지만 저는 그러니까 아빠가 하면은 그냥 보는 느낌이었죠. 그게 이렇게 돌리는 게 이게 가끔가다 이게 씹혀가지고 차근차근 감기 위해서 이제 이 볼펜 껴서 돌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포터블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 아끼려고 리와인드하면 배터리가 드니까 그걸 아끼려고 이제 이걸 돌려가지고 감는 그렇기도 했죠. 근데 저도 아주 한 몇 년 전까지 그것도 꽤 됐겠구나 한
한 8, 9년 전까지는 카세트 테이프가 있는 차를 탔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카세트 테이프가 아직 몇 개 있어요. 남아놓고 그걸 듣곤 했는데 그 차를 팔아버린 이후에는 이제 카세트 테이프 자체를 요즘 근데 또 다시 또 카세트 그쵸. 테이프가 인기라서 굿즈로 또 많이 준대. 맞습니다. 뭐 다 굿즈야 그냥 뭐 어떻게 인생이 굿즈야 그냥 그렇게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특유의 본인만의 고집이 있어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라면님이랑 본인이 선택하는 그 찰나의 순간은 본인의 시선이 안 담기고 싶나 봐요. 이 조카한테는 시선을 담아서 사진을 찍지만 본인이 매일 어쨌든 경건하게 의식을 치르듯이 찍는 사진은 안 보고 찍잖아요. 그냥 이때다. 이러한 이 삶의 고집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모습도 되게 닮고 싶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좀 인상 깊었습니다. 헤어스타일은 조금만 더 기르면 담을 수 있겠다. 근데 이분은 나이가 드셔도 이게 옷태가 맞아. 모델 같아요. 맞아. 되게 차승원 배우가 늙으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멋있어. 조금 부가 설명을 청취자 여러분께 해드리면 그 이 양반이 이제 열심히 아까 한다고 이제 안군이 얘기를 했는데 그 자기의 그 공공 화장실 청소하는 일을 어느 정도 열심히냐라고 한다면 그 변기 밑은 잘 안 보이니까 본인이 이렇게 돋구멍이 같은 걸 보고 더럽나 안 더럽나를 돋보기를 치과 밑에 거울 넣어가지고 그렇죠 치과 거울처럼 그걸 해서 박박 닦을 정도로 열심히 청소를 하는 뭐 그런 분입니다. 저는 이분의 루틴 중에 하나가 목욕탕 가는 거잖아요. 네. 목욕탕 가가지고 그거 보면 그 또 목욕탕 그 시간에 오는 걸 루틴으로 하는 두 노인이 있고 그쵸. 맞아요. 나와가지고는 또 스모 맞나? 스모를 보죠. 네. 근데 주인공도 의외로 또 그 스모를 또 보더라고요. 스모를 부채질하면서 보고 저녁에 하이볼 한잔 하면서 가는 그 아카사카 역의 지하 야구 경기가 지하 틀어지죠. 식당가로 추정되는 거긴 야구 경기를 하는데 그 야구 경기를 늘 보는 것 같고 저는 거기서 그 대사 중에 그 주인장하고 뭐 이렇게 싸우는 것 같은데 그 경기가 보면 요미우리 자이언츠하고 또 다른 무슨 팀 경기인데 요미우리가 아마 막판에 뭐 그게 홈런이 아니면 이루타야. 홈런 쳤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거기 이기는 것 같아. 그랬더니 막 주인인지 누군가가 아유 이런 게 어딨어 세상에 이게 말도 안 돼. 그 돈으로 사가지고 이기면 이게 맞아. 무슨 재미가 있냐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요미우리 자이언트가 뉴욕 양키스처럼 일종의 이제 돈질을 해가지고 모든 스타 플레이어를 다 끌어넣고 이제 일테면 재팬 시리즈를 정복을 하든지 못하든지 뭐 그러는 건데 거기에 대한 약간 감독이 하고 싶었던 얘기. 이게 사실 이게 제작자가 각본가거든요. 그 타카 뭐하라고 하는 거. 그런 얘기도 여기 살짝 들어가 있긴 합니다. 자, 노시스는 어떻게 봤어요? 언제 봤어요? 어제 봤네요. 근데 개봉관이 없지 않아요? 네. 그래요? 네. 하루에 한 타임이어가지고 겨우 봤어요. 저도 이번에는 이 영화에 대한 제 일테면 자세는 만듦새와 취향을 두 개를 나눠서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듦새도 좋은데 막 굉장한 명작은 아니잖아요. 막 그냥 뭐 좋죠. 근데 취향으로는 저한테 100점짜리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도 보는 내내 너무 힐링을 받았고 제 취향 영화예요. 어떤 측면에서 취향의 영화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도 지금 내가 왜 이걸 이렇게까지 좋아하지를 집에 가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테면은 아침에 이제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침도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일출 전이야. 새벽에 일어나 보면은. 그렇죠. 그거 아직 약간 그 푸르스물을 할 때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 빗질하는 소리 일어나가지고 막 주섬주섬 뭐 이 닦고 이제 옷 입고 나가. 근데 그 문 열 때 있잖아요. 보면은 문을 열 때 우리 보통 문 열면은 시선이 이렇게 이를테면은 앞을 봐야 되는데 이 사람은 문을 열면서 하늘을 봐. 근데 내 생각에 분명히 일어나고 집에서 챙기면서 집에 창도 크거든요. 집에서 충분히 날씨를 확인하고 나왔을 것 같은데 굳이 문을 열자마자 하늘을 쳐다봐. 근데 또 기가 막히게 날씨가 늘 흐려. 하루도 이렇게 쨍하게 맑은 날이 없지 않았어요? 흐린데 또 이 사람이 활짝 웃어 자동적으로.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요. 그럼 뭐야? 그냥 이 사람은 살아있다는 자체가 좋은가 봐.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고 생활을 하는 자체가 만족스럽고 행복해 보이는 그 장면이 좀 인상 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직업에 임하는 태도가 굉장히 성스럽고 거의 뭐라 해야 되지? 진중해.
그게 사실 근데 화장실을 청소한다라는 행위가 중요하지만 그러기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이 맡은 노동을 대하는 그 자세에서 전 좀 약간 너무 감동받았어요. 감격했어요. 좀 약간 좀 저를 돌아보게 됐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저는 이 배우가 연기를 진짜 잘한다고 느낀 장면은 뭐냐면, 이 사람이 막 겁나 열심히 닦아 막 닦고 있다가 근데 이제 청소한지 모르고 누가 좀 쓰려고 들어올 때면은 자기가 빨리 이제 장비랑 챙겨서 이제 나가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특히 여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용객이 들어가서 문을 닫으면 이제 그 문 앞에 이제 아주 또 되게 정중하게 서 있어요. 손을 모으고. 근데 그 표정이 굉장히 뭐랄까 일상적인데 되게 제가 그 순간 무슨 생각이냐면 뭐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그 순간에 제 생각에는 송강호나 최민식 배우 같으면 되게 막 뻘쭘한 표정을 짓는다거나 그 순간에 어떤 표정을 지으려고 했을 것 같아. 막 뭐 이런다든지 뭐 민망한가 막 이런. 그러니까 근데 그냥 이 사람은 그냥 계속 그 고요한 이를테면은 포즈를 갖더라고요. 그 나가서도. 근데 그런 게 오히려 이 영화의 맛을 살려줬던 것 같아요. 어느 그 컷 얼굴을 가깝게 클로즈할 때조차도 연기를 하지 않는 연기. 그게 참 이 영화의 담백함을 살리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의 루틴을 보면서 큰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저에도 그 화두인데 미니멀리즘과 디톡스. 아니 집에 그렇게 물건이 없어도 잘 살잖아요. 맞아, 저도 이 생각했어요. 나 많이 버려야겠더라고. 그리고 봐봐, 그 아침에 일어나서 동전을 들고 나가서 집 밖에 있는 그 자판기에서 고스커피. 캔커피를 하나 뽑아 먹으면 되는데 나는 지금 집에 그 캡슐 기계가 있고 캡슐을 계속 사야 돼. 심지어 그거 내려 먹지도 않아. 그리고 뭐 가끔 내려 먹을 때 또 얼음도 꽤 부숴야 돼. 냉장고도 필요해. 막 뭐가 많아. 근데 그냥 그 아주 그 단촐하게 몇 가지 사물로 자기 일상의 루틴을 만드니까 그 루틴 안에서 또 균형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 그게 강박으로 느껴지지 않고 되게 건강하고 균형감 있다라는 그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확실히 그 음악과 책이 주는 그 뭐랄까 안정감. 그냥 이 사람이 그 별로 비싸 보이지도 않은 전등 아래에서 자기 집에 방에 배 깔고 앉아가지고 책 읽을 때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더라고요. 근데 난 또 그걸 보면 또 그 생각을 해. 나 책도 엄청 많이 사거든요. 읽지도 않는데. 나 혼자 샀는데 책방에 책이 지금 몇백 권 있어.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 나 그중에 한 10%도 안 읽었거든요. 그래서 집을 좀 청소를 한번 해야겠더라고. 그 생각을 좀 강하게 했습니다. 청소를 하고 해서 버려야 다다미 돼. 그것도 깔고 그다음에 카세트도 좀 사고 그래야겠죠. 독서등약 작은 거 하나 하고 독서등도 캔커피 하나 사야 하나, 되고 캔커피 나무도 하나 길러야 뽑아놓고. 되고요. 나무도 길러야겠고. 네. 좋습니다. 저는 뭐 아까 라미가 얘기했듯이 처음 보면서 좀 졸았습니다. 예. 습관화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다시 볼 거 그냥 편안하게 보자 이런 생각으로 편안하게 자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이 영화는 뭐 다시 봤죠. 저는 다시 보고 다시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숨이 쌍관이더라고. 지금 좀 전에 그 노시스가 얘기했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딱 문을 열고 나오면서 처음에 하늘을 딱 봅니다. 그 표정이 이 영화에서 되게 중요해요.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가. 계속 웃던데? 웃죠. 삶을 대하는 태도.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인 거고 마지막에도 어쨌든 표정에서 끝나는 거니까. 후려도 웃어. 하니까. 그게 웃겨. 그 전에 이 얘기는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야쿠쇼 코지가 이 영화를 이제 빈 벤더스하고 같이 찍으면서 이 테이크들이 대개는 원 테이크로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리허설을 잘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초반에 좀 하다가 이제 그냥 우리 리허설 이게 그러니까 영미권에 16일 동안 찍었다 그러고 우리나라로는 17일이 나오는데 어쨌든 굉장히 회차가 많지가 않았을 거고 그래서 그냥 더구나 또 다 로케가 그냥 시내 한복판 뭐 이런 데잖아요. 그래서 리허설도 없이 나중 가가지고는 그냥 원테이크로 다 찍었던 거라 어떻게 자세히 보면 약간 톤이 너무 일정한가 이런 느낌을 받을 때도 혹시 있어요. 근데 저는 노시스가 아까 그 화장실 앞에 서 있는 그 표정에 대한 묘사는 되게 그런 것 같아요. 그 연기가 되게 잘 된 부분이다. 그 특유의 표정이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졸면서 봤는데 졸면서 볼 그 처음에도 한 두세 번 졸았어요. 솔직히 졸 수밖에 없잖아요, 영화.
전 좀 인정했어요. 솔직히 처음으로 엑스님이라면 훨씬 더 많이 잘 쓸 수도 있겠다. 그 생각했어요. 숙면을 취했을 수 잔잔하긴 있겠다. 하죠. 중간 중간은 되게 재밌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좀 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졸고 나서 비춰지는 햇살을 보고 아유 눈이 밝아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마지막 그 한 장면 제가 그 정확히 초를 재봤더니 딱 2분이야. 딱 2분 동안 그 원씬 원컷 롱테이크로 쭉 가는데 그거 하나로 그냥 다 풀려버린 그런 느낌. 아 이것만 봤으면 됐다. 이거 봤으면 됐어. 아이 더볼 것도 없어. 앞에 다 졸아도 됐어. 다 졸아도 상관. 2시간이 넘는 영화인데 2분만 봐도 된다. 그렇지. 뭐 저는 진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면서 중간에 3번을 졸고 4번을 졸고 5번 졸고 여서 괜찮아요. 어차피 마지막, 돌아가는 루틴이라. 엔딩 씬 그거 2분짜리 하나만 보면 이 영화는 그걸로 끝입니다. 그거 하나 보면 그냥 다 이 영화 다 본 거나 마찬가지예요. 빈 벤더스가 들으면 기절할 소리네. 근데 그 앞에서 그렇게 로시스가 얘기했던 밝게 웃는 저는 그게 그렇게 밝게 웃는다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냥 뭔가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정도의 담담한 멘트인데 표정은 약간 온화한 그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저는 감사해야지 뭐 그런 라는 정도, 느낌. 네. 그런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근데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 중간에 뭐 동생 찾아와가지고 오빠 왜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오빠 왜 이러고 살아 뭐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그런 것과 뭐 이런저런 걸 보건데 본인의 이제 어떤 때 약간 썸 타는 그 술집 마마 같은 여자 그 전 남편을 껴안는 걸 보면서 이제 혼자 그 맥주 사와 나와가지고 약간은 처량한 느낌으로 그 강가에 가가지고 그러고 있을 때 이 사람의 인생에도 아무리 내가 매사에 감사하고 루틴을 하루에 살아날지라도 뭔가 그 마음 한구석에는 그 허전함이 있겠다 싶은데 그걸 그 엔딩 씬이 풀어주잖아. 그렇죠. 다 이해가. 이제 그랬구나. 뭐 그랬구나. 이게 아무 설명 없이도 그냥 그 표정 연기로도 그 다 이해가 간다는 거. 그래서 그 마지막 2분 보기 전에 굴곡은 보셔야 돼요. 뭔가 깨긴 깨셔야 돼요. 뭔가 이 사람의 감정의 변화가 있구나를 아셔야 마지막 2분에서 팡 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하나로 그냥 이 영화는 마스터피스가 됐다. 그래서 나 그런 영화 보면서 그 2분이 이어지는 동안 이게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고 뭐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아니고 뭐 노래를 약간 따라 불렀다가 뭐 그런 따라 부르나 뭐 싶은 정도인데 아니 저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표정이 저는 그 약간 뭐 몰핀 기법을 처음 볼 때 있잖아요. 우리가 매트릭스는 처음 볼 때 막 몰핀 기법 터미네이터 사람의 얼굴이 몰핀 기법처럼 연기로 변하네. 약간 어떻게 저런 연기를 할 수 있지? 그래서 막 그 약간 매직을 보는 것 같은 경이로운 걸 보면서 앞에 게 다 설명이 가고 저 사람 회한 같은 것들이 다 느낌이 오고 그래도 어쨌든 저 사람은 다시 출근길에 차를 몰고 가가지고 가는구나. 그리고 그 얼굴 카트가 물론 맨 마지막 카트는 아니에요. 다시 이제 그 차가 그 고가도로 같은 데로 올라가는 해가 떠오는 데를 하는 컷이 나오는데 그 컷이 또 너무 멋져 보이는 거지. 맞아요. 음악도 깔리고 해서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 뭐 설명들 잘 해주셨고 저는 좀 엔딩 씬에 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드렸습니다. 배우 연기는 뭐 더 뭐 저희가 추가할 건 없을 것 같고 연출은 모르겠어요. 이거 저도 뭐라고 그럴까 그 노시스가 얘기한 대로 노시스는 약간 뭐 작품성과 뭐 취향을 나눠서 얘기했는데 뭐 대단히 뭐 훌륭하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어떻게 본인이 다큐멘터리 작업을 많이 해왔고 해서 약간 야쿠쇼 코지가 나오는 뭐 약간 다큐 같다는 느낌도 좀 저는 들기. 약간 도쿄 여행하는 느낌도 좀 들었어요. 그렇지, 맞아요. 드라이브ing 관광 도쿄 느낌도 나오고 스카이트리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근데 그 이제 연출을 보자면 제가 이제 리뷰들을 몇 개 이제 해외 거를 읽어봤는데 다 평들은 괜찮아요. 근데 뭐 약간 유일하게 그 뉴요커의 그 브로디라는 평론가가 있는데 리처드 브로디든가 진짜 대단하십니다. 오메 저걸 다 읽고 왔네.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게 너무 크게 보였어. 이분이 그 뉴요커의 특색인데 글이 어려워 영어가. 좀 이게 단어도 좀 현학적이고 단어도 어렵게 써가지고 막 읽으면서 영어로는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한글 발번역본이에요. 그러니까 구글 번역본이지. 이거에서 좀 보면 이 사람은 디벨 쓰세요. 디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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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프린트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이거 한 번 돌리면 프린트하기가 좀 급하게 나오더라고. 근데 첫 문장이 이거예요. 판타지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중 하나는 사실주의 작품이 껌껌하게 만든 사실주의 작품이 그럴 듯함을 억누르고 그저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일 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퍼펙트 데이즈가 그런 작품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영화가 약간 판타지라는 약간 그런 완곡한 비판 같은 거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뭐 육체 노동자이자 어떤 의미에서는 예술가인 한 남자에 대한 얘기지만 그런 두 활동에 대한 실체는 거의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난 그 사실 그게 없어. 난 그러니까 알맹이는 없어. 동의. 아니 그리고 변기가 너무 깨끗해 다들. 그래서 저는 일본 화장실 저렇게 깨끗이 쓰나 싶을 정도로 아니 토를 했다는데 토가 나온 적은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의 빈비메더스의 미학은 그 냉정하고 날카로운 어떤 비전을 제시하다기보다는 감상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그래서 그 결과는 모호하고 약간 나이브하다 이런 표현 좀 써요. 근데 여기서 화장실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근데 화장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걸 근데 이건 뭐 어차피 빈 벤더스의 선택이라기보다는 화장실을 갖고 만들어 달라고 그랬으니까 네.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한데 화장실 청소가 갖는 통상적인 의미의 그런 뉘앙스 우리에게 주는 그런 심상을 따져보면 화장실 청소가 좀 중요하지 않나요? 아니 그리고 화장실 청소를 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이 주인공이 하는 일이 여동생이 보기에는 조금 비루해 보이고 그다음에 이 남자가 그 화장실 청소를 하기 때문에 벌 수 있는 돈이라는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을 청소하는 것의 실체는 사용이 되는데 화장실 청소할 때 일어나는 비주얼은 환상인 거지.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그리고, 어떤 느낌이냐면 화장실 청소는 중요한데 이 영화에서 화장실이 주인공이 되면 안 되니까 오히려 그 화장실은 계속 그런 식으로만 사용되고 이 사람한테만 포커싱 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맞아요. 그건 맞는데 근데 뭔가 약간 뭐라 그럴까? 약간 너무 도구적으로 관광객으로서 보는 어떤 씬들인 같은 느낌이 그렇죠. 좀 있어. 네. 약간 미화됐다고까지 좀 그런데. 그러니까 거기에 막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막 잘 붙어 있다 우리가 실제를 보고 있다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뭐 이렇게 좀 관광객으로서 외부자로서 이렇게 그냥 관찰하고 있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나고. 약간 네. 있어요. 애초에 영상 자체의 목적이 그거긴 한데 아무튼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뭐 음악은 뭐 60, 70년대 팝의 명곡들이 뭐 주르륵 뭐 너무 나옵니다. 나오고 그다음에 다 아는 노래야. 다 알아. 그렇죠. 뭐 우리가 뭐 제목이나 가사는 몰라도 그냥 들으면 이 노래 하고 다 아는 노래고. 근데 루리도 목소리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여기에. 페일 블루 아이즈랑 또 퍼펙트 나오고. 데이 나오고. 페일 블루 아이즈는 이제 접속 이후로 이제 되게 영화에서 오랜만에 듣는 거고요. 자, 그러면 명대사 혹시 꼽아주실 거 있나요? 저는 나중은 나중이고 지금은 지금. 이 대사가 이제 그 히라야마의 단호성, 네, 자기의 단호함과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는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이제 조카 니코가 뭐 저 바닷가 가보자 그랬나요? 네. 그랬더니 나중에 가자고 그러는데 그럼 나중에 언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은 나중, 지금은 지금 딱 이랬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세상이 다 연결이 돼 있고 다고 생각하는데 여긴 그 반대의 대사가 나와요. 알고 보면 이 세상은 수많은 세상으로 이루어졌거든. 연결된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은 세상도 있지. 내가 사는 세상은 니코 엄마가 사는 세상과 많이 달라. 이것도 맞는 말인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전부 세상이 사실은 서로 주고받고 영향력하에 있고 이건 분명히 이건 진리인데 사실인데 그렇지만 또 우리는 각자의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연결된 것처럼 보여도 또 다른 세상을 살고 있다. 이 대사는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혹시 별의 순간? 별의 순간은 우리가 다 뭐 일치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마지막 장면과 쿠키. 네. 쿠키도 명대사죠. 명대사고 명장면이죠. 네. 꽝의 순간. 저는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 뭐야 그 남자의 그 후배요? 뭐? 다카시. 이 자식 그 핸드폰 보면서 가서 뒤통수를 한대 그냥 날려버리고 싶은. 근데 또 착한 친구여가지고 그 약간 불편하신 지체 장애인하고 또 친구도 해주고. 그건 또 그렇대.
귀 만지게 해주고. 그러니까 귀 만지게 해주고. 근놈이 근데 그 돈도 안 갖고 튀었잖아. 그러니까요. 그전에 그래도 말은 그 통화 10점 만점에 9점 선배라고. 아 그리고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어. 맞아. 모든 걸 10점 그러니까 너무 웃기네 아니에요. 컨셉에 잡아 먹혔어요. 진짜. 근데 걔 친구가 아야인가 이름이? 뭐 하여튼 그 여자친구. 네. 그 친구는 왜 히라야마한테 키스를 했을까요? 뽀뽀죠. 키스라기보다는 뭐 그냥 감사의 본인이 뽀뽀 표현할 같은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순간의 최선의 선택 아니었을까요? 요즘 친구들은 감사의 표시로 그렇게 하나요? 그러니까 좋죠. 이거 약간 뭐라고 하죠? 약간 동경의 대상처럼 보는 것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 아저씨 뭐 그러니까 자기 이런 음악도 남자친구도 들어? 걔가 음악을 또 되게 좋아하잖아. 똑같은 직업인데 패티 스미스인가? 패티 스미스인가 하여튼. 되게 좀 성숙한 성실하고. 어떤 남성을 보는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네. 혹시 꽝의 순간 없어요? 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따가 없다고 아니 하네. 화장실 너무 깨끗한 게 조금 나 의아해서 계속. 알았어요. 그러면 저기. 그거는 오델로 하잖아요. 네네네. 그 뭐야? 난 그 뭐. 그 누구랑 그냥 모르는 그러니까, 사람이랑 하는 거 아니에요? 화장실 모르는 이용하는? 사람이랑 하는 거지. 근데 그게 뭐예요, 일단? 장난치는 것 같은데? 장난치는 거죠. 그냥 네, OX. 그냥 OX로 누가 그게- 먼저 이거 채우는지. 그게 오델로야? 그러니까 그래서 한 줄 채우면은 되는 거죠. 이기는 거지. 오목처럼. 그래. 오목처럼. 오델로는 아니죠. 오델로는 뒤집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거는 그냥 제가 영화를 보면서 조금 궁금했던 부분인데 이제 감독이 거기서 등장하는 소설들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한다는 고민이 이걸 좀 읽질 들었거든요. 않아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저는 사실 관련된 흥미로운 해석을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그 히라야마 서사가 뭐 감독이 밝히긴 했지만 그런 거랑 별개로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퍼트리샤 하이스미스 단편집에 나오는 것 중에 테라핀이라는 이 소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테라핀이라는 애완용 거북이에 관한 거래요. 근데 식용으로도 쓰이는데 이 내용은 거북이를 애지중지하던 어린 소년이 이제 자기 엄마가 이 거북이를 수프로 끓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를 칼로 찔러서 살해를 한대요. 그리고 그 야생 종려나무 역시도 그러니까 남편과 아이를 버리고 불륜 상대와 사랑에 도피하는 이런 내용들인데 그 11 조카가 보고 내가 닮을 것 같다라고 했던 얘기가 그거라는 맞아요. 그래서 거예요? 절대 안 돼 했던 게 그 얘기인데 그래서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히라야마가 과거에 부모와 사이가 안 좋은데 뭐 살인까지 저지른지 이런 건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쨌든 강력한 그럴 수도 사건이 있겠네요.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버지를 아닌가. 좀 찾아뵈라라고 했을 때 안 가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책에도 그런 의미를 담았을까? 왜냐면 히라야마가 본 책들이 조금 특이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석이나 이런 게 궁금했는데 찾지는 앞에 못했네요. 책은 윌리엄 포크너가 뭐 무슨 종려나무? 야생 어쨌든 더 와일드 팜스. 나무 야생의 얘기고, 종이요. 그 다음 책도 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나무 나무예요. 책이고 사치다 후미. 그 다음에 맨날 나오는 스카이트리도 이 나무잖아. 트리. 맞습니다. 스카이트리. 그거라고 다 나는 나무예요. 의미라고 생각했고 나무라는 패트리샤 나무를 하이스미스는 사랑해요. 나무의 코모레비도 나무고. 네, 나무고 키우는 것도 다 나무고. 그렇죠. 화분 집에 와서. 이게 뭔가 안군. 네. 나비가 지금 신호에 이어서 비하인드도 지금 딱. 좋습니다. 이렇게 저는 나누는 거 좋아요. 궁금하다. 네. 궁금하다. 요거를 알고 다 같이 계신 분 읽으면 있어요? 어떨까요? 자 노시스 전문가 판정 일반 관객 리뷰. 전문가 평점은 대부분 높습니다. 근데 아주 뭐 평범하네요. 이은선 8점, 일상창가 삶은 아름답다. 이지혜 8점, 웃기로 결심한 자의 충만한 삶. 정시우 8점, 인생의 모든 순간을 압축해낸 야쿠쇼 코지의 얼굴. 정유미 8점, 거장 빈 벤더스 감독의 새로운 대표작. 박평식 7점, 나른한 평온, 패터슨의 솔메이트. 패터슨 영화 짐자무시 많이 이죠. 연대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를 읽는 시를 쓰는 네. 버스 운전사. 조현나 7점, 삶은 곧 수행, 그러니 적절한 여백을 즐길 줄 아는 태도로 등입니다. 네티즌 뭐 관람객 평점도 다 일반적으로 높으면서 평범한데요. 공감순으로 보면 10점, 매일 잘 웃는 것만으로도 완벽한 날이다. 9점, 그저 그런 평범한 날들도 비가 오는 궂은 날들도 웃으며 시작할 수 있기에 수고했다는 말로 마무리할 수 있는 거겠지. 늘 한결같이 반복되는 일상을 버텨내는 모두에게 바치는 영화.
그다음에 10점 빈 벤더스와 야쿠쇼 코지가 보여주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네. 그다음에 7점 일본이라는 배경에 그린 패터슨. 빈 벤더스의 부활이라고 하기엔 성급하겠지만 야쿠쇼 코지는 언제처럼 빛난다. 그다음에 10점 누추할 정도로 평범한 지적인 어느 변기 청소부의 매일매일 반복되는 루틴 속 그렇지 않은 다채로움의 감정들의 파노라마 그리고 가슴을 뛰게 한 음악들 등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최경사 멤버 평점 내려보겠습니다. 라미. 머리가 다운 가셨네요. 네, 저는 3.7 가져왔습니다. 3.7. 네, 좀 되게 좋았습니다. 네. 노시스. 저는 3.8요. 3.8. 네. 안군. 약간 고민되는 이 정도면 눈치네. 만점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저번과 같습니다. 4.5입니다. 4.5. 네. 저번이 뭐였지? 저번이 프렌치 스프. 네. 네. 저는 3.8. 도합 3.95점입니다. 와, 높네요. 근데 프렌치 스프보다는 조금 안 나왔네요, 또. 그렇죠. 네. 마음에 안 드시나요? 아니 괜찮아요. 네. 이제 길게 왔다. 저 뭐야 깐 영화제 그러니까요. 수상작 시리즈 정말 뜻하지 않게 시작해가지고 이걸 다 했네 이걸. 이걸 진짜. 다 해냈다니. 의도한 게 아닌데 스스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박수 칩시다. 네. 수고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멋진 고생하셨습니다. 특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특집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네. 사실상 띄엄띄엄 특집이 됐네요. 네. 내년에 어떻게 될지 또 이러면서 이제 궁금해지긴 한데 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77회는 예년만큼은 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좀 그런 얘기가 좀 들렸습니다. 자, 2시간이 다 돼가죠. 최경사 208회 퍼펙트 데이즈 야쿠쇼 코지 빈 벤더스 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주행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한테 그 댓글과 그 다음에 좋아요 그리고 공유해주시고 후원까지 해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출연의 남이 안군 노시스 진행하는 저 맥스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And I'm feeling good. Fish in the sea, you know how I feel. River running free.